이 녀석이 바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신으로 거듭난 최초의 존재, 무다는 300만 년 동안 사냥하고 진화하며 거대하게 성장한 끝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지. 이 녀석은 어찌나 강한지 발로 땅을 구르기만 해도 행성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악마들조차 그 충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 지금 그에게 유일한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 미칠 듯이 지루하다는 거였고 결국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지. 그의 보좌관인 용룡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떠나려는 그를 필사적으로 말려봤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 녀석을 막을 자는 없었고 마법 따위 가볍게 무시한 채 자신의 세계에서 훌쩍 떠나버렸어. 한편 지구에서는 평생을 이 세계 하렘물만 보며 살아온 한 소년이 있었지. 자신도 소환될 거라는 망상에 빠져 미쳐버린 소년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말아. 그 결과 바보처럼 죽고 말았지. 운 좋게도 무가 그의 몸을 선택했고 덕분에 소년은 마침내 다른 세계로 가게 된 거야. 소년은 하렘을 찾을 줄 알았겠지만 그가 눈을 뜬 곳엔 거대한 용만이 있었지. 무는 마침내 그 소년의 몸을 빌려 작디작은 지구에 도착했어. 선택받은 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살 이호였고 그래서 무는 엉망진창인 상태로 깨어나게 돼.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지트로 돌아가는 거였어. 자신이 어떤 삶에 들어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호의 기억을 훑어보던 무는 이 녀석이 가난하고 외로우며 학교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지. 하지만 동정심은커녕 무는 페펠놈들을 찾았다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 팔을 시험 삼아 움직여보자 기절할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이 미치광이는 마침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함을 느꼈지. 다음날 이호의 학교로 간 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일진을 찾아내 주먹을 날리는 거였어. 얼굴에 주먹을 정통으로 맞자 그는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웃었지. 하지만 무가 반격하는 순간 그의 팔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제야 그는 이 몸뚱이가 원래 자신의 몸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깨달았지. 팔과 다리의 근육은 물론 마법조차 쓸 수 없다는 걸 안 그는 가장 단단한 뼈, 즉 두개골을 쓰기로 결심해. 그렇게 머리박치기 한 방으로 일진을 기절시켜버리지. 반 친구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어.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선배를 이호가 쓰러뜨릴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으니까. 주인공은 쪼그려 앉아 그 일진의 귀를 물어뜯고는 뱉어냈어. 그의 세계에서는 그게 존중의 표시였거든. 하지만 지구에선 그저 식인 행위일 뿐이지. 선생님은 무를 교장실로 끌고 가 이성을 잃고 바인더로 후려치려 했어. 하지만 한 대 맞고 싶어 안달이나 잔뜩 흥분한 무의 눈빛을 보자 치라고. 그 늙은이는 겁을 먹고 물러서서 부모님을 호출했지. 규칙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일찍 집으로 쫓겨난 무는 그저 아지트로 돌아가 훈련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상한 점은 지구에는 만화가 없다는 거였지. 하지만 이 미치광이는 신이었기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법을 쓸 수 있었어. 집에 도착한 그는 긴장을 풀고 자리에 누웠어. 그러고는 자신이 없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본래의 세계로 훌쩍 넘어갔지. 넘어가자마자 그가 본 건 이호가 용룡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이었어. 그 소녀는 다른 행성으로 도망쳐 용을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무는 허공에 뜬 손으로 녀석을 낚아채 서열 2위의 신 루시퍼에게 질주했지. 루시퍼가 평온하게 자신의 세계를 돌보고 있을 때 무가 뜬금없이 난입해 이 꼬맹이를 내 차원에 버려두고 가겠다고 통보했어. 루시퍼는 결사반대했지만 무는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한번 막아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는 말 그대로 엘머의 세계를 찢어발기고 이호를 그 새로운 차원으로 던져버렸어. 그 사이코 같은 무가 나가자마자 루시퍼는 이 무단 침입에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지. 하지만 예전에 무에게 처참하게 발린 적이 있었기에 그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주인공에게 두들겨 맞았던 일진은 분노에 차 눈을 뜨자마자 무를 박살내기 위해 격투기 선수인 친구를 불렀지. 무가 지구에 있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순간 그는 에너지가 바닥나 쇠약해진 채 병원에서 눈을 떴어. 이 몸의 주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탓에 굶주림으로 기절했던 거고 이호의 친구가 그를 구하러 온 거였지. 그 즉시 무는 지구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그 소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 태어나자마자 그는 이 형편없는 몸뚱이를 고쳐쓰기 위해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어. 자신의 세계에선 바위를 지고 나르며 훈련했었기에 그는 좀 막막했지. 하지만 지구의 훈련 방식은 달랐거든. 그때 난데없이 등 뒤로 돌이 날아와 맞았어. 그 일진 녀석이었지. 이번엔 사촌인 곽을 데리고 나타난 거야. 무는 땅에 떨어진 그 돌을 집어들고는 녀석의 이미 부러진 코에 정통으로 주먹을 꽂아 넣었어.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벌써 들것에 실려가게 생긴 거지. 무는 그 사이코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곽을 돌아봤어. 한편 신성한 영역에선 신들의 정기회의가 열릴 시간이었지만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지. 그의 유일한 보좌관인 용룡이 긴장한 채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루시퍼가 노려보며 일개 보좌관 주제에 감히 신들의 회의에서 먼저 입을 떼려 하냐며 말을 끊었어. 탐험한 용룡은 무례를 범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편지를 읽으러 온 것뿐이라고 해명하며 억지로 말을 이어갔지.
그렇듯 모의 메시지는 간단했어. 싸울 만한 상대를 찾으면 알려달라는 거. 그게 다였지. 루시퍼는 책상을 내리쳤어. 서열 2위의 신으로서 그는 주인공이 제멋대로 굴며 회의를 빠지고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거든. 그렇게 느끼는 건 루시퍼뿐만이 아니었어. 대부분의 신들이 동의했지만 침묵을 지킬 뿐이었지. 그는 이 회의가 그들의 세계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해. 그러자 서열 3위인 궁수신이 동의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늘 하던 방식대로 처리하자고 거들었지. 루시퍼는 다시 한번 책상을 내리치며 무가 모든 걸 장난으로 여기며 그들의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소리쳤어. 최악인 건 주인공이 나설 때마다 상황이 더 꼬인다는 거였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루시퍼는 서열 9위인 외눈박이 신을 돌아보며 1000년 전 그의 행성이 파괴될 뻔했을 때 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 세계 그 자체만큼 거대한 공허의 괴물이 행성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그곳을 뚫고 지나가 괴물을 산산조각 내버렸지. 싸울 생각에 잔뜩 상기된 얼굴로 씩 웃으며 나타난 무가 그 괴물을 단숨에 죽여버린 거야. 루시퍼는 그 이후 발생한 피해가 전부 주인공 탓이라며 혼자 날뛰는 대신 다른 신들과 협력했다면 사상자는 없었을 거라고 말해. 루시퍼는 심의 자격도 없는 자가 자신들의 세계를 두고 도박을 벌이게 놔둘 순 없다고 일갈했어. 저만치에서 용룡은 침묵을 지켰어. 무를 변호할 수 없었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주군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지. 다시 지구로 돌아와 두들겨 맞은 일진이 또다시 입을 놀리며 복서사촌이 널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주인공에게 경고했어. 촌은 호기심을 보였지. V-스피드를 본 그는 스포츠츠나 무술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었어.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게 아니라고 답했어. 싸우는 걸 좋아할 뿐이라고. 그 말에 혜영은 그를 건방진 중학생 꼬맹이쯤으로 치부해버려. 자세를 고쳐잡은 혜영이 준비됐다고 말하고는 무가 입만 산 놈인지 시험해보려 먼저 돌진해 주인공의 얼굴에 깔끔한 첫타를 꽂아 넣었지. 주먹은 적중했지만 혜영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 복서로서 영령은 무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즉시 알아챘어. 분명 주먹이 날아오는 걸 봤을 텐데 말이지. 하지만 주인공은 늘 첫 타를 맞아주는 성격이야. 그가 싸움을 시작하는 방식이니까.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이 물었어. 맨손 격투가 내 영령은 멈칫했어. 그러자 무는 그의 자세를 똑같이 따라하며 돌진했지. 영령은 그저 멍청한 촉매일 뿐이라 생각하며 주먹을 막아냈지만 여지없이 뒤로 밀려나고 말았어. 이 깡마른 녀석이 그렇게 강한 펀치를 날린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 반면 무는 점점 더 흥분할 뿐이었어. 주먹이 꽂히기 직전 그는 온 힘을 다해 팔에 긴장을 줬어. 팔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딴 건 상관없었지. 고통은 싸움을 더 재밌게 만들 뿐이니까. 그가 신이었을 때는 옛적들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지 못했거든. 이 몸은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그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벨트를 풀어 주먹에 감았어. 근처에 있던 일진은 비겁하다고 소리치지만 무도 영령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영령이 다시 달려든다. 빠른 좌우 콤보를 날리며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주먹을 뻗는다. 아들을 올린 무는 패턴을 분석하고 빠르고 날카롭긴 해도 읽기 쉽다는 걸 간파한다. 주인공은 여유롭게 피하기 시작한다. 혜영이 패턴을 바꿔보려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맞고만 있지 않는다. 그는 혜영이 주먹을 휘두르는 중간에 그의 팔을 내리친다. 염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늦게 깨닫고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무는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며 영령과 2호에 반해 있던 그 녀석이 진짜 혈육이라는 걸 깨닫는다. 둘 다 오버가 너무 심하잖아. 그는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다시 빠른 주먹을 날려 영령을 완전히 기절시키고 사토는 그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무는 한판 더 하자는 듯 눈을 번뜩이며 이번이 처음도 아니니 그동안 성가시게 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말한다. hun척하던 일진은 혜영이 쓰러지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다. 주인공이 마무리를 지으러 다가간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은 겁에 질려 반격조차 못할 상태였고 그런 놈을 패봤자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일진은 그 짧은 틈을 타 벌벌 떨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는 앞면에 빠른 펀치를 꽂고 녀석의 얼굴과 몸이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자비 없이 맹공을 퍼붓는다. 무는 무자비한 니킥을 얼굴에 꽂아 넣으며 마무리를 짓고서야 마침내 만족감을 느낀다. 승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점은 칭찬해준다. 둘 다 쓰러지자 주인공은 복서에게도 확실히 흔적을 남긴 뒤 자리를 뜬다. 일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무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미친 새끼라고 욕한다.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한다. 거의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나약한 몸뚱이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짜릿함을 계속 느끼기 위해 그는 신계로 들어가 양양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것을 챙기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는 그저 앉아서 기다린다. 며칠 전 루시퍼의 영역에서 주인공은 루시퍼를 철저히 무시하며 제멋대로 들락날락했고 그것이 루시퍼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양양이 지구는 어땠냐고 물었다. 그는 아주 마음에 든단다 하면서도 인간의 몸이 너무 약하다고 투덜댔고 지구에서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회복의 구슬을 구해놓으라고 조수에게 지시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마력이 풍부한 엘머나 루시퍼의 다른 세계들에서는 마법 아이템이 흔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신의 축복이나 순전한 운이 있어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희귀하다. 역사상 그것을 사용해본 사람은 극소수였고 인간들은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렇다 해도 용룡은 무가 다음번 신계로 돌아올 때 회복의 구슬을 꼭 준비해두겠다고 약속했다. 신계에 도착했을 때 용룡이 신들의 회의를 상기시켜주자 주인공은 불평이 너무 많아 준비했다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툭 던지듯 꺼냈다. 그건 작은 편지 한 장일 뿐이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것을 건네준 뒤 무는 자그마한 지구 모형으로 걸어가 이호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둘 중 누구도 위에서 꼬마 악마가 훔쳐보며 주인공의 최대적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시 현재 루시퍼가 상황을 꿰어맞춘다. 주인공의 전체 계획은 몰라도 본체가 비어있다는 건 확실했고 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무가 한동안 신계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뜻이었다. 그 순간 그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스친다. 지금이 기회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복수의 기회. 그는 그 기회를 루시퍼는 말 한마디 없이 생명박제를 시전해 자신과 무의 본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를 치워버리려 한다. 공룡의 머리 위로 창 모양의 보라색 번개가 형성되지만 그는 즉각 반응하여 뒤로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모든 공격을 피했고 그의 표정은 치명적으로 굳어진다. 싸울 준비는 됐나? 공룡이 대답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루시퍼. 지구의 신인 무에게 정말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거냐. 주인공이 막을 올 리 없다고 확신한 루시퍼는 몸을 일으키며 자신이 직접 무의 신격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한다. 말 그대로의 의미였다. 이것은 공식적인 선전포고다. 공룡은 망설이지 않는다. 그는 화염브레스를 좁은 빔 형태로 압축하여 루시퍼를 향해 곧장 쏘아낸다. 루시퍼는 가볍게 피한다. 그 폭발은 신계를 찢을 듯이 가로지르며 반대편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터져나간다. 홍수신이 방어오라를 끌어올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신들을 보호한다. 루시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공격이 빗나간 걸 본 용룡은 궁극기인 폴리모프 해제를 사용한다. 그의 몸이 거대하게 팽창하며 변이한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홍수신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떼기로 결심한다. 이곳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신들의 회의를 열 만한 장소가 아니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루시퍼가 등 뒤에서 어느 쪽 편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은 중립이며 무의 편도 루시퍼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루시퍼는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다른 신들을 향해 무를 추방하는데 반대하는 자가 있냐고 묻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직 살아있는 양양이 루시퍼 따위는 신인 주인공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루시퍼는 씩 웃으며 무가 여기 없다는 것쯤은 안다고 대답한다. 지구에서 그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 그 말에 양양은 큰 충격을 받는다.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루시퍼가 왜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용룡은 꼬리를 휘두르며 마지막 기습을 가하지만 루시퍼는 슥 빠져나가더니 그 꼬리를 산산조각내버린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는다. 무의조수를 살려두면 그를 이용해 지구에 있는 인간의 몸을 한 주인공을 추적하고 마침내 그간의 모든 수모를 갚아줄 수 있을 테니까. 용이 피를 토하며 바들바들 떠는 동안 루시퍼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철저히 무력했다. 지구 멍투성이가 된 영령은 길거리에서 싸움질을 했다며 코치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다. 중요한 시합을 코앞에 두고 긴 회복기를 가져야만 했고 그제야 쫓겨나듯 풀려난다. 체육관에 나서며 2호 탓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강이 들어온다. 강은 그의 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영령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깡마른 녀석한테 처참하게 박살났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더구나 강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복서이기에 그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거짓말을 한다. 동생을 일진들에게서 구하려다 놈들에게 다구를 당했다고 둘러댄다. 강은 별 반응 없이 지나치며 본인 잘못이니 시합을 앞두고 특히 더 조심하라고 핀잔을 준다. 그러고는 떠나려는데 강이 그를 불러세우자 발걸음을 멈춘다. 사실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은 강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본 것이다. 한편 무는 어째서 자신의 진짜 몸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다. 유일한 해답은 본체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뿐이지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공룡이 지키고 있는 데다 무의 진짜 몸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만약 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공격했다면 그가 벌떡 일어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지만 방법이 없었고 정면으로 맞서지도 못하는 신들이 비겁한 수를 썼다는 생각에 분노만 끓어오를 뿐이었다. 애꿎은 베개에 화풀이를 하며
기회만 생기면 그놈들을 몽땅 고기 스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속으로 맹세한다. 그러고는 억지로 흥군을 가라앉힌다. 아무리 다수라 해도 용룡은 그렇게 쉽게 쓰러질 녀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지금 당장 진짜 몸을 도울 수 없다면 대신 이 몸뚱이라도 한계까지 단련해놓겠다고 결심한다.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 난생 처음 복근 운동을 시작한다. 칠듯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지만 어쩐지 그는 그 감각을 더욱 즐기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하며 빤히 쳐다본다. 운동 도중 누군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미끄러지며 바닥에 세게 나동들어진다. 그를 부른 건 며칠째 학교에 오지 않아 짜증이 난 반장이었다. 치에 나란히 앉아 무는 어깨를 으쓱하며 훈련도 못하는 학교에 왜 가야 하냐고 묻는다. 반장이 왜 그렇게 훈련에 집착하냐고 묻자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왜 강해지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더 잘 싸우고 더 강한 상대와 맞붙기 위해서라며 씩 웃는다. 그 후로 그는 몇 시간 동안 훈련과 전투에 대해 떠들어대고 잠자코 듣던 반장은 그가 단단히 미쳤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본다. 싸울 상대도 없는데 강해져서 뭐하겠어. 그냥 학교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고도 좀 쳐봐. 그럼 널린 게 싸울 상대일 테니까. 반장이 떠나고 문은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양아치들을 그렇게 박살내놨으니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을 게 뻔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학교에 돌아가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 바로 그때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이름을 부른다.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안도하며 돌아서서 이미 첫 일격을 맞을 준비를 마친다. 역시 지구는 최고야. 그가 중얼거린다. 15살의 강이 복싱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누나는 발레리나였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누나를 뒷바라지했다. 어떤 변태 자식이 강의 누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놈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놈은 골목까지 누나를 쫓아와 몹쓸 짓을 시도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강은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도 전에 기습펀치를 날려 쓰러뜨렸다. 강이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버린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놈은 풀려났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스토커는 버젓이 풀려난 것이다. 놈은 도끼를 품고 다시 찾아왔고 강이 놈을 막으려 나섰지만 이번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강의 누나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녀의 발레리나의 꿈도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는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법을 원망하며 더 이상 법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밤마다 자경단으로 활동했다. 수상한 물이나 사고를 칠 것 같은 놈들을 볼 때마다 그가 나섰다. 그에게 이건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였다. 다시 현재 문은 반격 없이 강의 첫 펀치를 맞아주었지만 강이 힘을 조절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그거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로 충분했으니까. 강이 질문을 쏟아내지만 문은 무언가를 해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문은 입 다물고 싸우기나 하라며 말을 끊어버렸고 그 태도의 강은 더욱 뚜껑이 열린다. 문은 전문가처럼 견고한 가드를 유지한다. 강이 쉴 새 없이 주먹을 날리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러자 강은 복서들의 기술을 써서 가벼운 펀치로 무의 시야를 가린 뒤 묵직한 후속타를 날리지만 문은 그마저도 읽어내고 막아버린다. 그제야 강은 이 녀석이 그저 떠버리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문은 진짜 싸울 줄 아는 놈이었다. 강은 무의 약점을 시험하기 시작하더니 빈틈을 찾아 그의 옆구리에 펀치를 꽂아 넣는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심판에는 자비가 없기에 일부러 상처를 노리는 거라고 말한다. 문은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터뜨린다. 그 모습에 강은 더욱 분노한다. 문은 강이 차원이 다른 상대이며 이호의 몸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싸울 기회를 날려버릴 순 없으니까. 그는 압도당할 뻔했던 몇 안 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도 후회는 없었다. 이기고 싶었기에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을 차단하고 모든 움직임을 읽어냈다. 강시문은 거대한 글물에게 몇 번의 묵직한 타격을 입혔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침착하게 빈틈을 찾았다. 그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비록 패배하고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는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는 그 스릴마저 즐겼다. 그래서 그는 먼저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해보기로 한다.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에 생기마저 없으니 강은 짜증이 솟구쳤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무의 태도에 강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가 숨통을 끊으려 달려들자 문은 뒷걸음질 치며 피하다가 나무에 부딪힌다. 무가 흙을 걷어찼지만 강은 보호 안경을 끼고 있었다. 오히려 그 행동은 강에게 이 녀석이 당장 처부숴야 할 범죄자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었다. 그 멍청한 표정을 하고서도 문은 강의 주먹을 전부 피해버린다. 강이 사각지대에서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의 뒤로 파고들어 턱을 살짝 스치지만 문은 개의치 않는다. 그의 계획은 먹혀들고 있었고 강은 아까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문은 옛 세계의 전투와 지금의 전투 사이에 큰 차이점을 눈치챘다.
과거의 투사들처럼 신중하고 방어적이지 않고 강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무는 지면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거친 지형 때문에 발밑을 조심해야 했지만 좋은 신발 덕분에 현대의 투사들은 더 격렬하게 돌진할 수 있었다. 그가 흙을 걷어찬 건 강의 얼굴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발밑에 흙먼지와 잔돌을 깔아두기 위함이었다. 잔해를 밟을 때까지 강이 돌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작전은 통했다. 강이 작은 돌멩이를 밟고 중심을 잃으며 빈틈을 보인다. 그는 급소를 노리며 돌진하지만 그간 공격이 가대에 막혔던 탓에 팔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깨닫고 공중에서 재빨리 강력한 팔꿈치 공격으로 전환해 내리찍는다. 그는 참지 못하고 강이 빗맞췄다며 소리내어 비웃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가 입을 터는 사이 강이 무기를 휘둘러 무의 다리를 짓뭉개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다음은 무가 두 번 다시 웃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일격이 떨어지기 직전 무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한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거의 4,000년 만에 다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건지 생각한다. 그때 무언가 갑자기 날아와 강의 얼굴을 강타한다. 그가 누가 한 짓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주인을 부르며 점점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린다. 강은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에 서둘러 스웨트 셔츠를 뒤집어 쓰고 후드를 푹 눌러 쓴 뒤 누군가 오기 전에 도망친다. 그가 사라진 후 작은 도마뱀 같은 생물체가 나타나 다시 한번 그를 부른다. 무가 고개를 돌려 그 녀석을 바라본다. 작은 마물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고 무는 단번에 녀석을 알아본다. 루시퍼는 무의 신체를 훔치고 결코 깨지지 않는 결계 속에 가두어 무의 영혼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가 직접 지구로 들어가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용룡이 무가 있는 행성으로 가는 방법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루시퍼는 자신이 지구로 가서 무를 죽이는 걸 도와준다면 용룡을 지구의 새로운 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용룡이 너무 작게 대답해서 루시퍼는 알아듣지 못한다. 짜증이 난 루시퍼가 크게 말하라고 다그친다. 그러자 용룡은 무의 몸을 둘러싼 결계를 가리키며 공격도 막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용룡이 무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한 루시퍼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결계라며 허세를 부리고는 포기하고 자기 편에 서라고 말한다. 그때 공간 전체가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다. 루시퍼가 고개를 돌리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휩싸인 용룡이 자폭하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루시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성이 산산조각 나며 폭발한다. 폭발이 워낙 거대해 신계의 한쪽 면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린다. 용룡은 그 단 한 번의 공격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쪼그라든 채 도망친 것이다. 남은 유일한 안전한 곳은 지구에 있는 주인의 곁이었지만 루시퍼는 그를 도망치게 놔두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차 흙먼지를 뚫고 튀어나와 그를 뒤쫓았다. 용룡이 도망치기도 전에 루시퍼는 마법의 창을 소환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창은 간발의 차로 빗나갔고 용룡은 미니어처 지구로 뛰어들어 지구의 하늘에 나타났다. 운전이 운 좋게도 그는 강의 얼굴 위로 정확히 떨어졌다. 그가 기억하는 건 그게 전부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무는 침묵했지만 결코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 몸을 되찾기만 하면 루시퍼를 단 1초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짜릿한 흥분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루시퍼와 다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무는 기운이 넘쳐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 몸뚱이로는 녀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방법은 뼈 빠지게 훈련해서 2호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2호의 몸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허공에 가벼운 펀치만 날려도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는 거였다. 그때 주인공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용룡에게 마법 구슬을 찾아놓으라고 했던 게 떠올라. 그는 고개를 돌려 구슬을 가져왔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용룡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의 말에 구슬을 천천히 토해냈다. 용룡은 그게 일회용 치유 마법이 담긴 드래곤 블러드 스톤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밖에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무는 그것을 받아들고 용룡에게 고맙다며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구슬을 바로 사용하자 그의 상처가 눈에 띄게 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무는 구슬이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근육의 감각이 더 예리해졌고 반응 속도는 빨라졌으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극도로 민감해진 느낌이었다. 용룡은 드래곤 블러드 스톤에 자신의 마법을 더해 효능을 끌어올렸다며 자랑스럽게 털어놓았다. 무는 그에게 고맙다고 한 뒤 구슬의 조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나약한 인간의 몸이라 힘을 전부 흡수하지 못했다고 짐작했다. 그는 남은 조각을 꼬마 도마뱀에게 건네며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용룡은 나중에 위급할 때 주인공을 위해 쓰겠다며 남은 조각을 자신의 위장 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했다. 그리고 화면은 아까 그 소녀가 가장 아끼는 노란 도마뱀으로 넘어간다.
그녀는 녀석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말이라도 할 줄 안다면 절대 심심하지 않을 텐데 하고 바랬다. 녀석을 다시 제자리에 둔 그녀는 학교로 향했다. 모에게 박살이 났던 일진은 안경을 쓴 채 얌전히 앉아 있었고 수업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일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듯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대신 얌전히 시험 공부나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무가 평소처럼 걸어 들어오며 한판 더 뜰 거냐고 물었다. 녀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무의 뒤에서 나타난 반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별석했던 무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주인공은 네가 설득해서 온 것뿐이라고 말하더니 사실은 싸워서 박살낼 놈을 찾으러 왔다고 덧붙였다. 그 살벌한 말투에 반장은 그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건지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오늘은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할 뿐이었다. 아래층에서는 강희 같은 반 여학생과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굴욕을 당했다는 2학년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세한 내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일진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 기절시켰고 녀석은 병원에 실려간 데다 뒤까지 뜯겨나갔다고 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중성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강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여학생은 피해자의 부상 상태와 뜯겨진 귀, 그리고 그날 무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계속해서 떠들었다. 강은 그제야 그녀가 말하는 찌질이가 바로 2호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니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완전히 허탕이라 잔뜩 짜증이 나 있었다. 다들 공책과 휴대폰에만 콜을 받고 있었으니까 마음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때 여학생과 함께 걷고 있는 강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제 강이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근육 형태가 본능을 자극했다. 순식간에 확신이 선 무는 어제 그 자식이라며 소리쳤다. 그 고함에 강이 뒤를 돌아보았다. 무가 미친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걸 본 강은 다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여학생을 내버려둔 채 전속력으로 내뺐다. 강은 안경에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주인공이 자기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쨌든 이 미치광이한테 붙잡혀서 신고라도 당할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다. 좁은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고 무가 그 뒤를 쫓았다. 하지만 무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의 셔츠에서 불쑥 튀어나온 용룡은 방금 그게 어제 그놈이냐고 물었다. 건방진 인간놈을 찾는 걸 돕고 싶었던 용룡은 어제 강이 때릴 때 맡았던 강렬한 채취로 놈을 추적하겠다고 나섰다. 무는 당장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용룡이 막 냄새를 쫓으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바로 앞을 막아서며 하마터면 밟힐 뻔했다. 용룡이 고개를 들었다. 이혼의 반 반장이었다.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니 첫눈에 완전히 반해 얼굴을 붉히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용룡은 그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계속 추적하게 비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용룡을 덥석 안아올렸다. 발버둥치며 만지지 말라고 성질을 부렸고 마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당장 빠져나갔을 거라며 원통해했다. 용룡에게 그녀는 그저 귀찮은 불청객일 뿐이었지만 반장은 말하는 도마뱀을 보고 너무 귀엽다며 신기해했다. 용룡은 틈을 타 훌쩍 뛰어올라 무의 등 뒤로 숨었다. 그는 저 여자 때문에 일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마력이 없어진 탓을 했다. 반장이 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정색하며 이 조그만 녀석이 친구냐고 물었다. 무는 어깨를 으쓱하며 꽤 가깝고 말도 아주 잘 듣는 사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을 김유진이라고 소개했다. 무에게 말 잘 듣는, 말하는 귀여운 패지 있다는 사실에 유진이 질투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뻔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녀에게 용룡을 건네주며 정보를 좀 주면 잠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약간의 정보쯤이야 남는 장사였다. 무는 지체하지 않았다. 용룡의 뒷덜미를 잡아넘기며 사람 찾는 것만 도와주면 당분간 이 녀석을 데리고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도마뱀을 휙 던져버리자 용룡은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단숨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무는 일단 유진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용룡이 다급하게 어딜 가시냐고 묻자 무는 김유진의 집에 있는 선수장에 갈 거라고 대답했다. 용룡은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임에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그마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용룡은 짐짓 격식을 차리며 주인의 명에 따라 이제부터 협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이 조그만 도마뱀의 말투가 그녀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내 주인이 2호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는 돕겠다고 수락하며 씩 웃고 자신이 입안의 반장이라고 덧붙였다. 용룡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유진은 자기가 반의 리더나 다름없고 성적도 전교 1등이라고 설명했다. 그제야 용룡은 왜 주인이 그녀를 선택했는지 깨달았다. 분명 강한 인간일 테니까. 그러다 불현듯 용룡이 물었다. 그럼 잠깐. 위대하신 2호님은 반의 리더가 아니란 말인가?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2호는 평균조차 못 미친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걔는 모든 면에서 거의 바닥이었다. 용용은 충격에 휩싸여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뻘뻘 흘리며 당황한 용용은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자기 주인이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살아있는 가장 강한 존재라고 우기더니 가슴을 쫙 펴고 주인이 더 강해지도록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호통을 쳤다. 김유진은 그것을 귀여운 충성심으로 여기며 자주 찾아오기만 한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양은 이미 김유진을 통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계획이었기에 즉시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충실한 하인으로서 양양은 주인이 최강의 칭호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은 해가 질 때까지 새롭게 강해진 몸을 단련합니다. 찌한 후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훨씬 빨랐고 근력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쇠기둥에 주먹을 날린 그는 이번 결과에 무척 흡족해합니다. 처음으로 손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그 미소가 사라집니다. 강이랑 우연히 마주치길 바라며 나왔던 참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학교가 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무이몸에선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다행히 주변에 이를 눈치챌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김유진의 동네에 다다랐을 무렵 양양이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냄새는 꽤 강렬했습니다. 김유진의 PC 앞에 있던 작은 도마뱀의 드래곤 감각이 발동한 겁니다. 그가 아주 잘 아는 냄새였죠. 그는 훌쩍 뛰어내려 손을 흔들고는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소리치며 냄새를 따라 지붕과 담벼락을 넘어 곧장 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무의 어깨에 착지하자 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양양은 자신이 생각한 임무를 완수했으며 주인공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실 보좌관까지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가 너무 신난 나머지 주인공은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때 양양이 아까 쫓던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를 가리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치 배트맨처럼 어둠 속에 숨어있는 강이 보입니다. 자전거 도둑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놔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풀어 강을 쫓게 하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는 강이 목표물을 제대로 골랐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이었고 강이 더 거세게 압박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위험 감지 능력에 뒤를 돌아봅니다. 양양만 빼고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습니다. 정작 양양은 엉뚱한 곳을 쳐다보며 식당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죠. 문은 그를 무시한 채 오직 강에게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씨의 눈빛은 완전히 전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아직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문은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강은 오해라며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문은 이미 주먹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은 결국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전에 주인공을 이긴 적이 있었지만 MC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녀석이 아니란 걸 알기에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강이 먼저 공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첫 움직임을 속였을 뿐이었고 강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틈을 타 지켜보던 도둑이 강의 무기를 낚아챕니다. 도둑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강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몸을 돌려 사뿐히 피합니다. 그리고 강의 무기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그냥 맞아줍니다. 피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파악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반격에 나서 도둑의 배를 강하게 걷어차 무기를 허공으로 튕겨낸 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멋지게 낚아챕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은 도둑이 쓰러질 때까지 때로는 강의 무기까지 써가며 무자비하게 패버립니다. 씨의 얼굴에 피어났던 미소가 이내 사라집니다. 이런 시시한 싸움은 전혀 재미가 없거든요. 도전 욕구를 자극하지도 않고요. 이후에 괴롭힌 가해자나 해영과 싸웠을 때 그게 진짜 전투였죠. 그래서 그는 쫓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상대는 이런 찌질이가 아니라 오직 강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조금 전 무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계속 찾아내는지 의아해하며 강은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그와 동시에 맞은편에 있던 양양을 보지 못한 강은 도망치던 중 실수로 그 작은 녀석을 뻥 차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 강이 집에 도착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상 싸움을 갈구하는 무의 그 미친 듯한 표정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때 누나가 들어오며 검사님이 행차하셨다며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강연아는 스토커 사건 이후 진로를 바꿔 지금은 악질 흉악범들을 잡아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 목표는 같지만 그저 걷는 길이 다를 뿐이죠. 그는 위대한 검사의 앞길을 막지 말라며 장난스레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짜증이 난 강은 자신의 힘을 쓰게 만들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현아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둘이 먹을 라면이나 끓여놓으라고 말합니다. 강은 누나가 다쳤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는 주먹을 날릴 때마다 분노만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다음날 모두가 학교로 향할 때 무 역시 가방도 책도 없이
오직 강이 무기만 손에 준 채 양양을 어깨에 얹고 등교합니다. 그 작은 녀석은 어젯밤 일에 대해 중얼중얼 사과하며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쳐다봅니다. 이호를 괴롭히던 녀석조차 말이죠. 반장 김유진이 그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양양을 보고 표정이 밝아진 그녀에게 무는 말하는 도마뱀을 빌려준 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불량배처럼 구는 녀석들을 닥치는 대로 패고 다니는 일진 사냥꾼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주인공은 내심 더 많은 걸 원했기에 조금 실망하지만 언젠가 그 녀석과 다시 마주칠 테니 다음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사이 강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뒤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는 바짝 다가와 속삭입니다. 수업 끝나고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죠. 그러고는 무기를 낚아채어 제 갈 길을 갑니다. 무는 그를 이렇게 빨리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어무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유진은 MC와 강이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물어보지만 무는 멀어지는 강의 뒷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 한마디만 던집니다. 일진 사냥. 그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그 갈망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을 위해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의 오른쪽 다리는 멈출 줄 모르고 떨렸고 양양은 하루 종일 그 끝없는 지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교실이 텅 비자마자 무는 곧장 반장에게 가서 불쌍한 양양을 건네줍니다. 그는 김유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분 좋게 작은 도마뱀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교실 반대편에서 손 하나가 쑥 올라옵니다. 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가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 강이 다가와 문을 닫고 침착하게 가방에 손을 넣어 훈련용 글러브를 꺼내 낍니다. 씨는 강이 혹시 벨트로 썼던 그 수법을 다시 쓰려는 건 아닌지 살짝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글러브까지 낀 강은 그를 바라보며 싸우는 걸 진짜로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무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건 맞는 것, 주먹이 꽂힐 때의 고통과 충격이라고 말하죠. 그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느껴지는 근육에 타는 듯한 감각을 좋아했고 무려 300만 년이 넘는 시간 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그 짜릿함을 즐겼습니다. 그 생각에 무의 얼굴이 기괴할 정도로 들뜬 미소로 일그러지자 강은 이 자식이 진짜 미친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멈칫합니다. 그래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가방을 열어 글러브 한 쌍을 더 꺼내어 그에게 던져줍니다. 무는 그 글러브가 얼굴에 철썩 부딪히게 놔둔 뒤에야 떨어지기 전 낚아챕니다. 강은 가방을 옆으로 치우며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다며 그에게 글러브를 끼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일개 동네 양아치도 아닌데 대충 싸울 순 없으니까요. 주인공은 글러브를 끼자마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첫 주먹을 날립니다. 강은 그 공격을 흘려내며 방어했고 무가 말도 안 끝났는데 덤벼들자 살짝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싸우러 온 거니 그쯤은 넘어가 주기로 합니다. 주먹과 방어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뒤로 물러선다. 그는 그 틈을 타 태세를 정비하며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지 말고 긴장을 푼 채 통제력에 집중하자고 다짐한다. 무가 다시 돌진한다. 이번에는 강도 준비되어 있다. 그는 깔끔하게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며 주인공의 턱에 두 번의 치명타를 꽂아 넣는다. 그 손맛에 강 스스로도 놀란다. 힘과 정확도가 완벽히 맞아떨어지자 그는 그 감각을 시험하듯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근육을 이완하고 몸통을 회전시켜 그 힘을 주먹 끝으로 전달한다. 그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폭발적인 힘을 주먹에 담아낸다. 완전히 몰입한 그는 이제 주인공에게 복싱의 뼈아픈 교훈을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다. 주인공 역시 그 상황이 마음에 든다.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전율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바다. 3층 두실 야간 자율학습 중에 엎드려 자고 있던 붉은 머리의 소년이 갑자기 몸을 떨며 화들짝 깨어나 잠시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 책상 위에 교실에서 잔다고 조롱하는 무례한 쪽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누가 썼는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고는 그냥 나가기로 한다. 그는 가방을 챙겨 계단으로 향한다. 2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목격한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무와 강이다. 수세에 몰린 주인공은 재빨리 다리를 들어 강이 가슴을 발로 밀어내며 그의 공격을 끊고 거리를 벌린다. 강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그는 강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린다. 강은 간신히 가드를 올리고는 복심을 하는데 왜 발차기를 쓰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주인공은 그저 피식 웃을 뿐이다. 복싱은 무슨. 강이 더 말할 틈도 없이 주인공은 주먹만 써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며 또 다른 발차기와 함께 돌진한다. 그 공격이 그대로 적중하며 강을 뒤로 날려버린다. 순간 강은 심하게 흔들린다. 썰어서 발차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를 향해 무는 계속해서 거칠게 몰아붙이며 연타를 꽂아 넣는다. 강은 저렇게 허약해 보이는 놈의 발차기가 이토록 묵직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때 무가 목표를 바꿔 하단에 급소를 노린다.
강은 얼어붙고 만다. 저기에 맞으면 끝장이다. 무의 발차기가 닿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인공은 일부러 힘을 뺀 척 거만하게 뒤로 물러서지만 사실 그는 전력을 다했고 양양의 버프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버프 없이는 강을 당해낼 수 없다. 여전히 넋이 나가 있던 강도 무언가 달라졌음을 눈치챈다. 이 녀석이 봐줄 위인도 아닌데 왜 거기서 멈췄을까? 이내 강은 씩 웃으며 벌써 힘이 다 빠진 거냐고 도발한다. 그는 주인공이 단순히 지쳤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아니라는 듯 뻔뻔하게 표정을 굳히지만 강은 이미 비웃고 있다. 주인공은 궁지에 몰린 듯 싸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해 보인다. 교실문 뒤에서 붉은 머리의 소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설픈 싸움과 강의 기괴한 웃음소리에 장난 같다고 느낀 그는 역겹다며 흥미를 잃고 자리를 뜬다. 무는 일단 방어에 집중하기로 하고 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승기를 잡기 위해 달려들어 무가 노출한 빈틈을 파고든다. 무의 무릎방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단 한 번의 타격에 무의 몸이 돌아가며 강에게 완벽한 타격 기회가 열린다. 묵직한 주먹이 주인공의 머리에 꽂히며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벽에 처박혀 주저앉은 주인공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의 허약한 몸으로는 강의 단단한 체격을 당해낼 수 없다. 그때 한 가지 절박한 묘수가 떠오른다. 과거의 만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끌어낼 수 있다면 강을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실낙 같은 마력이라도 주먹에 모아보려 했으며 돌진한다. 하지만 강은 그 주먹을 가볍게 잡아채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강은 갑자기 기이한 느낌을 받고 뒤를 실끝 돌아본다. 무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강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는다. 강이 무의 다른 손을 붙잡아 저지하려 하지만 또다시 그 기묘한 감각이 덮쳐온다. 강이 다시 뒤를 돌아보자 무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엔 그의 가장 확실한 무기인 머리를 쓴다. 강력한 박치기에 강은 교실문까지 날아가 처박히고 그대로 쓰러진다. 주인공은 쓰러진 강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만화가 진짜로 통한 건지 아니면 그저 착각이었는지 의아해한다. 잠시 후 지구에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화 대신 공기를 압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사실도 흥미롭지만 지금 그는 다음 행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가 몸을 숙여 예전에 썼던 귀뜯기 수법을 쓰려던 찰나 강이 번쩍 정신을 차리며 간신히 제 귀를 지켜낸다. 강은 물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여전히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하다. 주인공을 얕잡아 본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패배를 선언하지만 귀만은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코는 욱신거리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변명을 웅얼거리며 도망친다. 멀어지는 그를 보며 무는 아쉬워한다. 오늘 강을 자신의 전리품 컬렉션에 추가하는 건 무리다. 잠시 후 김유진의 집. 양양은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가방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설 준비를 하고 돌아가는 있다. 게 그는 멀리서 다친 얼굴을 보여잡고 비틀거리는 강을 발견한다. 그는 단번에 알아본다. 아까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걷어찼던 바로 그놈이다. 양양은 가방을 팽개치고 달려가 자신의 주인을 따라 박치기를 날린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강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발견하고 불쌍한 도마뱀을 팔이 잡듯 쳐내버린다. 강은 도대체 뭐가 부딪힌 건지 몰라 잠시 얼빠진 채 서 있다가 웬 미친 개가 덤볐나 생각하며 쉬기 위해 집으로 향한다. 강이 사라지자마자 무가 다가와 바닥에 납작해진 양양을 내려다본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새 교복을 입고 양양을 새 가방에 태운 채 다시 학교로 향한다. 이 녀석이 자기 가방에 옷을 챙겨왔던 터라 무에게 맘에 드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이른바 부하인 김유진이 주인공을 위해 교복과 가방을 모두 사줬다며 자랑스레 떠벌리고는 눈에 띄지 않게 당분간은 가방 속에 숨어 있겠다고 말한다. 길 건너편에서 주인공을 본 강은 토요일인데 왜 교복을 입고 있냐고 묻는다. 토요일이 뭐냐고 되묻는 주인공의 말에 강은 살짝 짜증이 났지만 이내 화제를 돌려 어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꺼낸다. 그는 주인공에게 싸움을 좋아하느냐고 다시 묻는다. 주인공의 대답은 똑같다. 싸워야 하니까 싸울 뿐이다. 어제 그 꼴을 보고도 간이 그 말을 믿을 리 없다. 주인공의 얼굴에 번진 썩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지만 강은 그냥 넘어가주며 자신과 함께 다니면 허구한 날 의미 없는 싸움이나 찾아다니는 짓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는 희열에 몸을 떨며 다시금 그 섬뜩하고 흥분된 미소를 짓는다. 강은 굳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 너무나 뻔했으니까. 그러자 주인공은 당장 싸울 수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라며 불쑥 내뱉는다. 강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나중에 같이 다니자는 뜻이었다. 가방 속에 있던 양양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을 2번이나 때린 강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요일 아침 주인공의 학교가 아닌 제로기 고등학교 한 학생이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화장실 안 한 덩치 큰 몸이 다른 학생에게 돈은 얼마나 벌어왔냐고 추궁한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예전에 무에게 얻어맞았던 그 자전거 도둑이다. 도둑은 벌벌 떨며 현금을 꺼내고는 2만 1원밖에 못 구했다고 변명한다. 덩치 큰 놈 연조는 자기가 원한 액수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불같이 화를 낸다. 자전거 도둑은 강이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더 벌어올 수 있었다며 억울해한다. 강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연조는 이성을 잃고 벽을 쳐부술 듯 때리며 당장 애들을 다 집합시키라고 명령한다. 토요일 저녁 무와 강이 나란히 걷고 있다. 강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예전에는 순전히 분노만으로 싸웠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를 만난 후 싸움이 사실 꽤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강은 잡다한 약골들을 패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과 붙자고 말한다. 강은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재대결을 하자고 약속한다. 강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무는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한다. 강 역시 그 냄새를 맡는다. 담배 냄새. 그것도 아주 짙은 냄새였다. 공기가 자욱해지자 강은 마스크와 안경을 쓰며 첫 번째 타깃이 저 앞에 있을 거라고 직감한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움직이며 희뿌연 연기를 틈타 들키지 않고 접근한다. 골목 앞에는 2명이 있고 안쪽에는 더 많은 놈들이 도사리고 있다. 강을 보던 한 놈이 강을 발견하고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고 지갑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다. 그걸로 충분했다.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확신한 그는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다른 양아치가 그를 일진 사냥꾼으로 알아보고는 다급하게 경고를 외친다. 골목에서 더 많은 놈들이 쏟아져 나오고 강은 최소 5명은 더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가 주인공을 부르자 주인공은 이미 얼굴을 가리기 위해 스웨터를 뒤집어 쓴 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강이 먼저 돌진하며 무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만 무는 늘 그렇듯 요지부동이다. 누군가 먼저 때리기 전까지는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강에게 맞았던 양아치가 무의 다리를 붙잡으며 강과 일행이냐고 묻는다. 무에겐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그걸 공격으로 간주하고 싸움에 뛰어든다. 몇 분 후 모든 양아치들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주인공은 놈들이 너무 약해 짜증을 내며 형편없는 폐활량까지 지적한다. 그때 강이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눈은 바로 그가 짝사랑하는 같은 학교의 빨간머리 소녀. 그가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더 많은 무리가 나타난다. 강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양아치의 연락을 받은 조직이 감히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한 강을 손봐주러 온 것이다. 강은 이제 제대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무기를 꺼내든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의 얼굴은 순수한 환희로 물든다. 이제 진짜 재밌는 판이 벌어질 참이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개싸움 말이다. 무는 무리를 뚫고 들어가 한 명씩 쓰러뜨리지만 갑자기 엄청난 따귀 한 대가 그의 얼굴에 장렬한다. 그건 양조였고 그 단 한 방에 주인공은 바닥에 처박히고 만다. 그러고는 양조가 왜 강이 2명이냐고 묻는다. 싸움터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던 빨간머리 소년.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다며 투덜대던 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난투극을 목격한다. 그는 다시금 지독한 혐오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저렇게 싸움에만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대로 자리를 뜨려던 순간 그는 강이 한 소녀를 보호하려고 막아서며 궁지에 몰린 모습을 발견한다. 그 소년의 이름은 희진. 그의 아버지는 MMA 챔피언이었고 희진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자 가장 존경하는 하지만 이후 존재였다. 아버지는 더 강해지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댔고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링 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폭력적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결국 도망쳤지만 아이들만은 그곳에 남겨두고 말았다. 자신이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희진은 여동생을 지켜야 했기에 아버지의 시합을 지켜보며 몰래 훈련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마침내 아버지와 비슷한 덩치로 자라났을 때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위해 일어섰고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격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악을 썼고 희진과 여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말을 들은 희진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다. 법정은 그것을 살인이라 불렀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상황도 함께 참작해 주었다. 그는 소년원에서 1년을 보냈다. 그런 일을 겪고도 희진은 묵묵히 학교에 다녔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의 생계를 위해 일까지 해야 했기에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무와 강이 무모한 싸움에 뛰어드는 걸 볼 때면 늘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희진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여동생 달간이 갇혀 있었고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가 주먹을 쥐는 건 오로지 자신이나 여동생의 목숨이 위험할 때뿐이니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에 꽂혀 있었다. 대체 왜 강이 2명인 거지? 그 탓에 그는 희진이 뒤에서 다가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순식간에 희진은 급소를 타격해 연조를 무릎 꿇린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찍으며 그 거구의 사내를 단숨에 제압해버린다. 양양이 계속해서 주인님께 일어나라며 소리치지만
희진은 그냥 그를 짓밟고 지나쳐 여동생에게 달려간다. 불쌍한 양양.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또 얻어맞고 만다. 강은 희진이 양아치들을 마치 종이장처럼 박살내는 모습을 지켜본다. 남은 두 명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희진은 그들을 잡아채 벽에 처박아 버린다. 그런 다음 강 앞에 멈춰서서 선을 넘었다며 날카롭게 노려본다. 강이 서둘러 해명하려 하지만 달간이 오빠를 부르자 강은 그녀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얼어붙는다. 그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희진이 움직인다. 강은 아슬아슬하게 반응해 반격하지만 희준은 가볍게 몸을 빼며 그를 밀쳐낸다. 달간의 손을 잡고 도망치자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도망치고 달간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갑을 떨어뜨린다. 그들이 달아나는 동안 잔뜩 화가 난 용용이 골목을 막아서며 희준이 대체 누구냐고 따져 묻는다. 그는 심지어 이 새끼가 세 번째 강이냐고 묻기까지 한다. 희준이 힘으로 뚫고 나가려 준비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가 다시 일어나 용용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희준은 저게 누군지 의아해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틈을 타 여동생을 무사히 빼내는 것이었다. 그가 웃음을 터뜨리자 강은 얼굴을 드러냈다며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동시에 연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두 번째 타격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두리번거리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치고 난 후였다. 나중에 강은 연조의 그림을 그려 무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준다. 강의 말에 따르면 연조는 이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량배 3인방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각 학교의 짱들로 이루어진 고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강은 놈들이 최근 들어서야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그가 보기에 연조가 핵심 인물인 것 같았고 그래서 아까 우두머리처럼 굴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는다. 강은 뇌가 있긴 한 거냐며 쏘아붙인다. 그 말에 마침내 양양이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온다. 그는 감히 무신님을 모욕하냐며 강에게 버럭 화를 낸다. 개구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강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주인공은 양양을 자신의 조수 혹은 어쩌면 친구라고 소개한다. 이제 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녀석이 이번엔 두 발로 걷고 말하는 개구리까지 달고 다니다니. 무는 강이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는 사실에 내심 감탄한다. 두 사람의 대화가 마구 엇갈린다. 강은 그가 외계인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다. 강은 아무리 봐도 머저리 같다고 대꾸하고 무는 곧바로 외계인이 뭐냐고 묻는다. 이 모든 일은 반장 김유진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 짜증을 내던 그녀는 양양이 자신의 폰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스르르 녹는다. 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들의 타깃은 무가 손쓸 틈도 없이 바닥에 꽂아버렸던 그 거구의 사내였고 강은 그때의 기억만 떠올려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이제야 누구를 쫓고 있는지 이해한 주인공은 한껏 들뜬 표정이다. 세급 차이라는 걸 오랜만에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놈과 싸울 생각에 피가 끓어오르지만 그는 이 몸뚱이로는 턱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강도 동의하며 무가 너무 빨리 지친다고 지적하고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훈련하라고 권한다. 주인공의 대답은 아니, 더 거칠고 야만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그때 김의 폰을 만지작거리던 양양이가 무언가를 찾아낸다. 단 몇 초 만에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무패의 파이터가 있는 지하 투기장이었다. 스트리머는 보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100만 원의 상금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한다. 무와 강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강은 그 파이터가 고돌이 소속이라는 걸 눈치챈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겐 충분했다. 그는 계획을 세운다. 그걸 훈련으로 삼는 거야. 연조를 꺾고 고돌이 녀석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주겠어. 한편 신계에서는 거대한 마법 공격이 지구의 영역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루시퍼는 무에게 가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구의 결계에 퍼붓고 있다. 먼지가 거치자 그는 멍하니 쳐다본다. 조그마한 지구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무는 루시퍼의 행성을 둘러싼 결계를 너무도 쉽게 부쉈었기에 이 사실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연조 역시 마찬가지로 격군에 있었다. 그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자 안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급하냐며 투덜거린다. 연조는 마침내 밖으로 나오지만 돈도 강도 손에 넣지 못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때 전에 그 키 작은 녀석이 달진이가 떨어뜨린 지갑을 보여주며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 한다. 연조가 지갑을 낚아채서 흔들자 동전 몇 개만 떨어지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녀의 학생증도 함께 떨어진다. 그는 학생증을 주워들고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걸 깨달으며 시익 웃는다. 다음날 아침 무와 용용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용용을 따라 나선다. 그들은 거리를 지나 투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다 용용이 방귀를 뀌고 못생긴 개와 함께 근처를 조깅하던 한 남자가 개의 코에 그 냄새가 닿을 때까지 그들 곁을 낀다. 개는 빡 돌아서 용용에게 달려들어 엉덩이를 콱 물어버린 후 물러난다. 개는 그제야 진정한다. 용용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갈라선다. 용용은 그 똥개를 하등한 생물이라 욕하며 마르기 돌아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방송에서 본 그 소녀가 지원자들을 확인하며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돌려보내고 있다. 무가 다가가자 그녀는 단번에 그의 교복을 알아보고 자기가 마친 학교가 맞냐고 묻는다. 주인공이 대답하기도 전에 용용이 그냥 맞다고 하라고 속삭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투기장에 나설 만한 어떤 격투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복싱, 레슬링, 무술, 심지어 길거리 싸움 같은 예시를 나열한다. 용용의 도움을 받아 손가락으로 세어보더니 한 300만 년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불쑥 내뱉는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비웃지만 소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며 그를 통과시켜준다. 그런 다음 참가비 5만 1원을 요구한다. 용용이 현금을 꺼내는데 김의 믿음을 악용해 훔쳐온 돈이다. 이제는 그 돈이 4,001원 뿐이라는 것이다. 무가 돌아가려던 찰나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초록색 모자와 자켓을 입은 덩치 큰 사람이 근처에 기대어 있었고 주인공은 그 체격을 유심히 살핀다. 진짜 배기 근육이야. 확실히 단련한 몸이군. 아직 얼굴은 안 보이지만 강이 말했던 고도리의 파이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몇 분 후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무는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여자거나 적어도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스트리머가 13연승을 달리는 무패의 챔피언을 소개하며 경기에 막을 올린다. 는 평범한 1대1 승부인 것처럼 즉시 중앙으로 걸어나간다. 보통은 상대가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리지만 이번엔 달랐다. 거기에 서 있다는 건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이니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진행자가 달려와 그를 제지한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들고 여기엔 규칙이 있다고 말한다. 여긴 막싸움하는 길거리가 아니야. 그건 토너먼트고 다짜고짜 챔피언에게 덤빌 순 없지. 그래서 무는 물러서며 얌전히 따른다. 얼마 후 마침내 그의 차례가 온다. 그의 상대는 아까 걔가 양양이를 공격했던 그 남자다. 진행자는 주인공을 300만 년의 경험이 있다고 자칭하는 파이터로 소개한 뒤 상대를 중국 무술 마스터로 소개한다. 멀리서 양양이는 사람들이 돈을 거는 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끊임없는 개 짖는 소리에 시선을 빼앗긴다. 어디서 본 듯한 개였고 그는 여기까지 오는 길에 자기를 물었던 그 녀석이라는 걸 알아챈다. 분노한 양양이는 사람들이 올려다볼 정도로 가방에서 높이 뛰어오르더니 무 근처에 착지한다. 주인공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양양이는 무시하고 개만 빤히 노려본다. 그가 투기장에서 한판 붙자고 도발하자 개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인파를 뚫고 중앙으로 달려나온다. 개의 주인은 케르베로스가 어떻게 목줄을 풀었냐며 당황할 뿐이다. 진행자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주인과 반려동물이 팀을 이루어 싸우는 희귀한 더블 매치를 선언한다. 그녀는 무와 중국 무술가의 대결을 다시 띄우고 도마뱀 대 중국 미친 개의 대결을 덧붙인다. 사람들은 뿔과 날개가 달린 도마뱀이 다 있냐며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된다. 중국 무술가는 맨손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대 동물권법을 쓰겠다고 말한다. 그는 손가락을 발톱 모양으로 웅크리고 자신을 얕보지 말라며 무에게 달려든다. 무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는다. 사내가 호권지타를 외치며 달려들지만 무가 먼저 움직여 그의 배에 주먹을 꽂아 넣는다. 무술가는 바닥에 나뒹굴며 얕보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주인공은 인간이 동물을 흉내내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그 권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아픔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고 무를 때리는 건 콘크리트 벽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닫는다. 주인공은 대체 저 녀석이 뭘 하려는 건지 의아해한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용과 개를 지켜보고 있다. 용은 대처할 방법을 찾느라 벌써 지쳐버렸다. 근적전은 그의 장기가 아니고 개는 쉬지 않고 그에게 돌진한다. 용용에게 닿기 직전 치와와는 돌연 멈춰서서 마치 리드메코처럼 닌자 같은 페이크를 쓴다. 관중은 경악하고 특히 스트리머 소녀는 이 개가 조르딕 가문 출신 아니냐며 농담을 던진다. 이제 용용의 눈앞에는 3마리의 개가 보인다. 그는 가운데 녀석을 골랐지만 진짜 개는 왼쪽에 있었다. 개는 파고들어 용용의 목을 콱 물어버린다. 그와 동시에 주인이 4발로 바짝 엎드려 튀어나가지만 무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사람들은 기괴한 움직임에 폭소를 터뜨리고 그의 스승마저 영혼처럼 나타나 눈물을 머금은 채 사람에게는 특히 남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그 기술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던 걸 떠올린다. 오는 공격이 아주 낮은 곳에서 들어오자 그 패턴을 읽어내려 한다. 그때 녀석이 호랑이 발톱 공격으로 뛰어들고 무는 한 발짝 늦고 만다. 소년이 무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고 주인공은 진짜 발톱이었다면 즉사했을 거라 깨닫는다. 그 꼬맹이는 동물의 움직임을 뒤섞어가며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어느 순간 고양이처럼 굴더니 치와와처럼 무의 다리를 물고 다시 말처럼 그의 얼굴에 뒷발차기를 날린다. 주인공은 몸을 이렇게 쓰는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피는 더욱 끓어오를 뿐이다. 그때 그는 케르베로스가 용용에게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번뜩 깨달음을 얻는다. 이 녀석이 4발 짐승을 흉내내는 거라면 놈들의 약점 역시 공유하고 있을 터였다.
중국 무술가가 다시 돌진하지만 문은 돌연 한쪽 무릎을 꿇어 다리에 힘을 모은 뒤 수직으로 치솟아 오른다. 너무 높이 끼어올라 녀석이 그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군중은 열광한다. 무술가가 가드를 올리려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문은 이미 떨어지며 녀석의 머리에 발을 꽂아 안면을 바닥에 처박아 버린다. 네 발로 싸우는 상대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이다. 바로 위에서 공격하는 누군가는 것. 환호하고 누군가는 중국 무술가에게 걸었다가 잃은 돈 때문에 신음한다. 무가 자신의 조수를 확인하려 고개를 돌리자 치와와가 이미 이겨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가 개를 노려보자 녀석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며 죽은 척을 한다. 못생긴 개팀이 기권하면서 아나운서는 주인공의 승리를 선언한다. 무가 상대에게 흔적을 남기려 다가가지만 간신히 매달려있던 용용이가 규칙 위반이라며 그를 말린다. 주인공은 이내 단념하고 아나운서는 다음 경기를 진행한다. 이제 6번째 경기 시간이다. 그의 다음 상대는 예전에 그가 박살냈던 해영으로 녀석의 팔과 귀에는 여전히 그때의 흉터가 남아있다. 부상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를 다시 마주하는 건 해영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국 링 위로 올라선다. 면 무는 재대결이 무척이나 신난다는 표정이다. 해영은 이번엔 방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아나운서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된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누가 이 무패의 챔피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둘은 동시에 주먹을 날리지만 정작 놀란 쪽은 무다. 무의 손에 고통이 찌릿하게 번지는 반면 해영은 멀쩡해 보일 뿐만 아니라 드디어 고통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는 기색마저 보인다. 주인공은 자세를 가다듬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게 바로 그가 지구해온 이유였고 기괴하게 일그러진 무의 표정에 해영은 움찔하고 만다. 해영은 전술을 바꿔 빠른 잽으로 물을 몰아붙인 뒤 묵직한 발차기를 준비한다. 그는 주인공이 자신을 한낱 복소로만 여길 테니 이 발차기라면 허를 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무는 근육이 수축하는 것만 보고도 그 움직임을 읽어낸다. 그는 강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파고들어 녀석의 무릎을 박살내고 강과의 싸움에서 배운 마무리 일격까지 그대로 따라한다. 공룡이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는 해영의 길을 또 한 점 뜯어내지만 관중 중 그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는다. 그 후 장례는 마지막 경기를 위해 다시 차분해진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소녀와의 대결에 그는 투지를 불태운다. 하루에 3번이나 싸울 수 있다니 그에게는 마치 선물과도 같다. 아나운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가 달려든다. 그의 상대는 무의 얼굴을 향해 길게 뻗는 발차기를 날린다. 허를 찔린 공격이었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막아낸다. 주인공은 그녀가 얼마나 빠른지 단번에 알아채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녀가 쉴 새 없이 발차기를 퍼붓는 탓에 그는 접근할 틈조차 없이 피하고 막기에 급급하다. 머리를 철저히 조절하는 그녀의 노련함에 무는 꽤 애를 먹는다. 고도리 녀석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은 채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저렇게 리치가 긴 상대를 도대체 어떻게 쓰러뜨려야 할지 고민한다. 주인공이 거리를 좁히려 뛰어들지만 채 닿기도 전에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얼굴에 꽂힌다. 그는 즉시 계획을 바꿔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리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다리가 아주 살짝 짧다. 회전차기는 그녀의 모자만 날려버렸고 그녀는 다치진 않았지만 꽤나 놀란 눈치다. 무가 뒤로 물러서자 둘의 확연한 키 차이가 드러난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하고 더 빠르게 파고들며 그를 향해 매서운 발차기를 날린다. 그가 양손으로 막아내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음 공격을 이어간다. 궁지에 몰린 무는 그녀의 모든 공격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음 발차기가 닿기 직전 그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녀는 황급히 그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그를 발견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가 4발로 엎드린 채 아까 전 중국 무술가의 짐승 같은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 큰 그녀를 상대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 판단한 그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낮은 자세의 상대와 싸우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무가 마치 미친 개처럼 달려든다. 그녀가 아까처럼 얼굴을 향해 발을 뻗지만 이미 자세가 무너진 뒤다. 이 기발한 새로운 스타일이 효과를 보자 관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한다. 중국 무술가는 자신이 5년이나 수련한 무술을 단 한 경기 만에 똑같이 따라하는 무를 보며 넋을 잃는다. 그의 무술을 조롱하던 관중들이 이제는 열권하는 모습을 그와 스승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스승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다시 시합으로 붉힌다. 돌아와 끈질기게 공격을 피하던 주인공은 그녀의 주위를 빠르게 맴돌기로 결심한다. 그는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감지하고 빠르게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린다. 하지만 공격이 닿은 곳은 허공에 뜬 자신의 모자뿐이었고 그 사이 무는 그녀의 반대편에 나타난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육중한 베이모스의 주먹을 흉내낼 준비를 마친다. 무는 본래 지구 출신이었지만 신이 되기 약 3000년 전 만화가 넘쳐나는 루시퍼의 행성에서 억지로 살아야만 했다. 그곳의 동물들은 끔찍한 괴물로 변해 있었고 주인공은 녀석들을 사냥하고 잡아먹으며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압도적인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마주친 어떤 것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베이모스였다. 루이 계획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의 근육을 그 짐승의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변형시킨 뒤 일격을 날리는 것. 혀를 찔린 그녀는 그가 무지막지하게 돌진해 오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 타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묵직해서 그녀는 튕겨나가던 벤치와 탁자에 처박힌다.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에 그녀가 숨을 헐떡이지만 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가 그녀를 쫓아 뛰어오르며 양손으로 공격하려는 찰나 아나운서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를 제지한 그녀가 경기의 종료를 선언한다. 키 큰 소녀가 장외로 밀려난 것이다. 방송을 통해 그녀는 무가 13연승의 챔피언을 꺾었음을 알린다. 하지만 관중들은 이 싱거운 결말에 짜증을 낸다. 확실하게 끝장을 내지도 못했으니까. 진행자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마무리하더니 1,000만 원의 상금을 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주인공에게 말한다. 잠시 후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끈다. 그녀는 아직 한 명의 투사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최종 상대를 지목할 권리만 얻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예고도 없이 몸을 돌려 뛰어오르더니 그의 가슴팍에 무릎을 강하게 꽂아놓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있던 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멍해진다. 지금의 육체로는 감당하기 벅찬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고도리의 최고 서열 3인방 중 하나인 김정구라는 사실. 주인공은 그리 놀라지 않는다. 정구의 몸에 들어가는 힘을 느끼고 기습이 올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싸우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피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녀의 타격이 이렇게까지 뼈아플 줄은 미처 몰랐을 뿐이다. 그 일격에 몸을 가눌 수 없게 된 그는 그녀가 유유히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근처에서는 키 큰 소녀가 그녀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구를 보자마자 부끄러운 기색을 띠며 자신의 실수를 거듭 사과한다. 정구는 괜찮다며 서두르자고 말한 뒤 두 사람은 함께 자리를 뜬다. 문은 간신히 길가로 기어가며 아직 싸울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 용룡이와 치유의 구슬을 애타게 찾지만 용룡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화면은 2호의 괴롭힘 가해자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셔츠 속에 무언가를 숨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고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았는지 패닉에 빠져있다. 혜영이 그에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그는 쉽게 돈을 좀 벌어보려는 생각에 몇 게임을 손댔고 결국 어머니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말았다. 부모님의 불호령이 두려워진 그는 이 돈을 모두 따서 갚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결심한다. 그는 담보만 가져오면 학생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곳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창구에 앉은 남자는 잔뜩 짜증난 표정으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는다. 가해자는 숨을 고르며 셔츠를 풀어헤치고 그 안에서 말을 잃은 용용이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뉴질랜드의 희귀 도마뱀인 투아타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용용이가 그 돌연변이라고 속여넘기려 애쓴다. 하지만 직원은 속지 않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본다. 가해자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원했던 금액보다 100만 원이나 부족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낫기에 그는 곧장 도박장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때 후드를 쓴 누군가가 그를 스쳐 지나간다. 그 사람은 책상으로 다가가 달진의 학생증을 담보로 내려놓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후드를 벗으라고 말한다. 달진 학생이 아닌 게 분명했고 그는 사진이 심하게 보정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그 학생증의 가치는 50만 원이었기에 그는 이자를 선공제하고 돈을 내어준다. 이자는 5만 원. 그녀는 일주일 안에 제때 돈을 갚아야만 한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밖으로 나간다. 그때 연조가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다. 돈은 구했냐고 묻자 그녀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 봉투를 들어올린다. 걸어가며 그녀는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만 했냐고 따져 묻는다. 연조는 자기가 직접 그곳에서 돈을 빌릴 수는 없었다고 대답한다. 한편 할매 담보대출로 돌아와 보라색 후드를 입은 사장은 달진의 학생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한 직원이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수상한 학생들에게 왜 자꾸 돈을 빌려주냐고 묻는다. 사장은 그저 씩 웃을 뿐이다. 그는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판에 카드를 튕기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돈을 갚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방법이 있으니까. 용용이는 학생증들로 둘러싸인 그 판에 꽁꽁 묶여있다. 다음날 학교. 복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장 김유진이다. 그녀는 용용이가 어제부터 사라졌다는 사실을 방금 알아차렸다. 문은 용용이가 유진과 함께 돌아갔을 거라 생각해서 습격 사실만 말했지만 유진의 반응을 보니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유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만다. 그녀는 학교 전체를 뒤지기 위해 교실을 박차고 뛰쳐나간다. 문은 그녀가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진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다른 반에도 들이닥친 유진은 용용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사물함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마침 강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 몇 분 후 로니 콜먼 쌤이 반장을 짐짝처럼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혀놓고는
소란 피우지 말라고 호통친다. 불쌍이 된 그녀는 무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용용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무는 평온하기만 하다. 그는 애초에 용용이가 학교에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용용이를 잃어버린 것은 학교가 아니라 투기장 이후라고 말하자 유진은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며 버럭 화를 낸다.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유진은 그걸 단번에 알아본다. 그녀가 주인공을 투기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용용이에게 그려줬던 바로 그 지도다. 주인공은 자신이 용용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점을 가리킨다. 유진은 지도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문을 향해 내달리지만 이를 본 로니 콜먼 쌤이 곧장 그 뒤를 쫓는다. 선생님은 거의 순식간에 그녀를 낚아챈다. 이번 한 번만 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선생님은 단칼에 거절하고 그녀를 다시 끌고 돌아온다. 그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고돌이 3대장 중 한 명과의 끝내지 못한 싸움에 대한 생각뿐이다. 끝을 볼만하면 자꾸만 뭔가 방해를 하니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몸 상태가 아직도 엉망이라 짜증이 난다는 거다. 아주 잠깐 몇몇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뿐인데 지금은 온몸이 비명을 지른다. 그래도 무는 이 고통이 짜릿하다. 이건 진짜로 싸웠다는 생생한 증거니까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들고 싶지만 먼저 힐링 구슬이 하나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용용이부터 찾아야 한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유진은 무의 손을 덥석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다. 계단에서 그들은 강과 마주친다. 유진을 알아보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묻는다. 유진이 용용이가 실종됐다고 말하려는 찰나 지갑을 못 찾아 짜증이 난 달진이 대화에 끼어든다. 유진이 대뜸 달진이 강의 여자친구냐고 묻자 두 사람은 즉각 펄쩍 뛰며 아니라고 부정한다. 는 서둘러 사과한 뒤 자기가 반려동물처럼 아끼는 드래곤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누가 용용이가 원래는 엄청나게 컸는데 작아졌다고 설명을 늘어놓으며 디테일을 덧붙이려다 아무도 안 듣고 이미 가버렸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소외감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훌훌 털어버린다. 나머지 셋이 자기 조수를 찾는 동안 그는 훈련하며 몸을 회복하면 될 일이다. 완벽한 결론이다. 한편 학교 화장실에서 연조는 변기에 앉아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 화장실 칸막이 문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난다. 그가 흥분한 나머지 문을 3개 들이받은 것이다. 큰 게 아니었다. 마지막 시도에서 대박을 터뜨려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따낸 것이다. 연조는 전율한다. 돈을 손에 준 달콤한 상상에 빠져든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그는 욕심을 더 내기 전에 현금으로 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수령 버튼을 누른 순간 무언가 싸한 기운이 스친다. 다시 시도해보고서야 그것이 완벽한 사기였음을 깨닫는다.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는 것이다. 6일 후 화면은 다시 무를 비춘다. 그는 용용이를 찾는 걸 돕는 대신 복도에서 그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로니 콜먼 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누가 봐도 싸움을 걸려는 기세다. 그동안 반장 유진과 달진은 일주일 내내 수색에 매달려왔다. 방까지 틈날 때마다 도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결국 지친 유진과 달진이 주저앉아 쉰다. 유진은 특히 고3인 달진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달진은 씩 웃으며 괜찮다고 한다. 어차피 자긴 공부도 안 하니까. 그래도 유진은 자기 드래곤을 구하려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 태도에 진저리를 친다. 유진은 달진에게 마실 걸 사오겠다며 쉬고 있으라고 한다. 유진이 자리를 뜨는 바로 그 순간 수상한 남자가 달진의 학생증을 든 채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선다. 몇 분 후 유진이 음료수와 간식을 사들고 돌아왔지만 달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7 전 무가 거구의 체육 선생님 앞에서 기묘하게 행동했던 건 싸움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는 순수하게 그 떡 벌어진 체격에 감탄했고 심지어 쌤의 가슴팍을 찌르며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단련한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다. 선생님은 무의 버릇없는 말투를 지적하려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기에 그냥 넘어가. 그러자 무는 뻔뻔하게도 선생님의 훈련 세션에 자기도 끼겠다고 통보한다. 허락 따윈 필요 없다는 듯이 전당포에서는 점원이 달진의 학생증을 들고 있다. 달진이 나타나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는 그녀가 대출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 달진은 기가 막혀하며 자신은 여길 온 적도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따진다. 그때 보라색 후드를 입은 사장이 나서서 책상을 쾅 치며 돈 갚을 때가 되니 왜 기억 안 나는 척 오리발을 내밀느냐고 윽박지른다. 말싸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달진은 카드를 돌려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는다. 점원은 이자 5만 원을 포함해 55만 원이라고 대답한다. 달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곧 갚겠다고 말한다. 어차피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 그러자 깡패가 그녀의 학생증을 서랍에 휙 던져놓고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경고한다. 달진은 카드 잃어버리지 말라고 쏘아붙인 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직원이 요즘 애들은 구제불능이라고 투덜거리자 사장은 그를 힐끗 보며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착각한다. 직원은 즉시 기겁하며 사장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싹싹 빌고 맹세하며 그렇게 남은 하루가 조용히 지나간다. 나중에 그 직원이 사무실 문을 닫고 화분 위에 열쇠를 툭 던져두고 퇴근한다.
그는 웬 꼬맹이 같은 놈한테 명령이나 받고 있다며 중얼거리고는 계단을 내려간다. 달진이 위층에 숨어서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가 떠나자마자 달진은 학생증을 되찾기 위해 사무실로 향한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화분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한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고 조용히 스며들어간다. 사기꾼들에게 돈을 갖다 바칠 생각 따윈 추호도 없다. 그녀가 들어간 직후 누군가 또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달진은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자신의 학생증을 찾아낸다. 안도하며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찰나 캐비닛 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던 그때 번뜩이는 눈동자와 얼굴 하나가 슥 나타난다. 공룡이다. 누가 열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당장 꺼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달진은 드래곤을 처음 봐서 덜컥 겁을 먹는다. 그녀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누군가와 부딪힌다. 바로 뒤에 연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몰랐고 연주 역시 몹시 놀란 기색이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연주는 재빨리 입을 틀어막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 속삭인다. 잠시 후 연주는 이 소녀가 자신이 돈을 빌릴 때 학생증을 도용했던 그 아이라는 걸 깨닫는다. 자신도 학생증을 찾으러 왔다며 각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가자고 제안한다. 또 진정한 달진은 고개를 끄덕이곤 용용이를 안아들고 나갈 채비를 한다. 그 순간 달진은 유진이가 만든 전단지에서 본 얼굴을 떠올린다. 정확히 일치했다. 달진은 CCTV에 모든 게 찍힌 줄도 모른 채 남의 반려동물을 가두다니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빠져나온다. 다음날 아침 등굣길 달진은 유진이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간다. 어제 사라졌던 달진이가 무사한 걸 본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쏟아내지만 달진은 그저 방긋 웃으며 가방을 연다. 용용이의 앞발이 쑥 튀어나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기어나온다. 유진은 다급히 다가가 용용이를 꽉 끌어안고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유진의 품에 안겨있던 용용이가 익숙한 냄새를 맡고는 그쪽으로 다다닥 달려간다. 마침 지나가던 모이파를 용용이가 붙잡지만 영문을 모르는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문은 쓰러진 게 누군지 확인하고도 전혀 사고하지 않는다. 그저 훈련 때문에 온몸이 쑤시니 조심하라고 경고할 뿐이다. 유진이 달려와 용용이를 그렇게 내동댕이 친 무에게 불같이 화를 낸다. 전당포에서는 직원들이 학생증 2개와 용용이가 사라진 걸 알아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달진이 몰래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에 이어 연조가 들어와 자기 학생증을 챙겨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사장에게 어떡할지 묻자 그 말에 사장의 퓨즈가 끊어져 버린다. 열쇠 관리를 허술하게 한 직원을 치려다 겨우 손을 멈추고 화를 사귄다. 하지만 고등학생 2명이 자기 사무실을 털고 엿을 먹였다는 사실에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른다. 학교 체육 시간 몇몇 학생들이 축구를 시작한다. 한 아이가 바로 앞에 무가 있다는 걸 못 보고 공을 강하게 차버린다. 무는 피하지 않는다. 공이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고 그의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무섭게 무는 공을 찬 까까머리 아이에게 달려든다. 그 녀석이 반응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순식간에 다가가 배에 주먹을 꽂아 넣는다. 그 아이가 쓰러지자 주인공은 그를 살벌하게 내려다보았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다른 학생들이 다급히 끼어들어 말린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나서야 선생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상황이 너무나 즐겁다. 체육 시간이 원래 이런 거냐며 재밌어 죽겠다는 반응이다. 유진과 용용이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유진은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걸라며 자신의 예전 핸드폰을 건네준다. 무도 용용이도 핸드폰이 없으니 계속 연락하기 위해 용용이가 가지고 있길 바랐다. 용용이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핸드폰만 빤히 바라본다. 유진이 처음부터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해 주려던 찰나 용용이의 시선이 뒤쪽에 무언가에 꽂힌다. 이호를 괴롭히던 그 일진놈이 여전히 그 멍청한 도박 게임에 돈을 날리고 있었다. 용용이는 단박에 그가 자신을 납치하고 가뒀던 놈이라는 걸 알아본다. 용용이는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고 뛰쳐나간다. 그 일진놈이 고개를 들었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용용이가 날아들어 그의 머리를 있는 힘껏 물어뜯는다. 비겁한 녀석은 용용이를 떼어내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불이 나게 도망친다. 그 시각 문은 건드리는 사람마다 주먹을 날리면 훈련도 끝이라는 덩치 큰 헐크 선생님의 간곡한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때 도망치던 일진놈이 주인공과 쾅 부딪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곤두박질 친다. 주인공은 그를 내려다보며 씩 웃고는 중얼거린다. 완벽해. 체육 시간. 그러더니 그 녀석 위로 뛰어올라 선생님이 뜯어말릴 때까지 무자비하게 주먹을 내리꽂는다. 그렇게 무이 즐거웠던 하루는 끝이 났다. 집으로 가는 길, 유진이 무이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그는 매일 체육 시간이 오늘만 같기를 바라지만 유진은 진짜 체육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어 유진은 오늘 왜 훈련을 안 하는지 묻더니 남은 하루 동안 용용이가 자신과 함께 있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둘 다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무까지 은근슬쩍 초대한다.
달진은 반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며 웃으며 걷고 있다. 강도 같은 길 근처에서 잠을 잘못 잔 듯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가고 있다. 그들 조금 뒤에선 달진의 오빠인 희진이 반장과 통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 달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부른다. 연조다. 만신창이가 된 몰골의 연조는 CCTV에 다 찍혔다며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당장 학생증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달진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의 말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 연조는 당장 학생증을 내놓으라며 악을 쓰더니 직접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뻗는다. 그 소란에 마침내 강과 희진이 시선을 돌렸고 이 거대한 놈이 달진을 괴롭히는 걸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돌진한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문을 모르는 무를 스쳐 지나간다. 그 사이 연조가 달진의 학생증을 낚아채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강과 희진이 뛰어들어 동시에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둘의 주먹은 닿지 못했다. 무가 갑자기 끼어들어 둘 다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연조를 지켜주려던 게 아니었다. 그저 싸움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었을 뿐이다. 강과 희진은 주인공이 연조를 구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우뚝 멈춰선다. 연조 역시 당황하다가 지난번에 자신을 처참히 박살냈던 무라는 사실을 알아본다. 연조는 달진을 낚아채 도망가고 눈치 없는 주인공은 달진이 살려달라 비명을 지를 때까지 그저 멀뚱히 지켜보기만 한다. 희진과 강은 즉각 그를 뒤쫓아 달린다. 둘이 쫓아가는 걸 본 무는 그들 역시 싸우고 싶어 안달났다고 착각하고는 연조는 나랑 먼저 싸워야 한다며 고함을 지르며 함께 뛰어간다. 연조는 따돌리기 위해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지만 셋은 끝까지 쫓아와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강은 단번에 그곳을 알아본다. 예전에 달진이 붙잡혀 있을 때 자신과 무가 처음 등장했던 바로 그 골목이었다. 연조가 어깨에 둘러맸던 달진을 내려놓자 그녀가 바닥에 털썩 쓰러진다. 그러고는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자세를 잡으며 셋 다 한꺼번에 덤비라고 소리친다. 이 녀석들이 예전에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그 일진 사냥꾼 무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연조와는 1대1로 붙겠다고 선언한다. 희진이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인다. 이 녀석을 본 건 몇 번 안 되고 이름조차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한다 못한 희진은 아까 왜 자신들을 막아섰는지 따져 물으며 달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고 분노한다. 무는 그가 화났다는 걸 알았지만 사과하는 대신 연조를 끝내고 나면 희진과도 싸워주겠다고 태연히 말한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무의 어깨를 움켜준다. 소나기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극심한 고통이 전해진다. 주인공이 몸을 돌려 뿌리치려 했지만 연조는 작정을 한 듯 다시 한번 그를 부여잡는다. 연조는 무의 뒤로 재빠르게 다리를 걸고 순식간에 주인공을 뒤집어 바닥에 매다 꽂는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바닥에 누워 놀라워한다. 그 틈을 타 희진은 쏜살같이 달려가 달진의 손을 잡고 다시 내달린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동생을 지키고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연조는 그들이 도망치는 걸 보고도 막지 못한다. 한편 무는 놀랍도록 멀쩡했다. 아까 그 공격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았지만 그간의 지독한 훈련이 빛을 발했다. 땅에 닿기 직전 등 근육을 극한으로 수축시켜 충격을 거의 흡수해버린 것이다. 그는 다시 등을 강하게 튕기더니 손 한 번 짚지 않고 가뿐하게 일어난다. 강이 연조를 끝장내는 걸 도와줄까 묻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그를 매몰차게 밀어낸다. 연조는 무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든다. 그는 주인공의 오른팔을 쥐고 다른 손으로 멱살을 틀어진 채 다시 한번 그를 무자비하게 바닥에 내리꽂는다. 무는 그저 훈련 덕분이라 생각하며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용용이가 매번 자기 밑에서 대신 맞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양조의 발이 무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무는 사거리 밖으로 훌쩍 뒤로 물러났고 그의 얼굴이 진지하게 굳어졌다. 양조가 일부러 자신의 조수를 노리고 때리려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용용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폭풍 같은 펀치를 날리며 양조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양조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양조는 저렇게 조그만 녀석이 이토록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무의 압박에 점차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양조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는 용용이가 대체 누구냐고 소리치며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무에게 바디슬램을 날리기 위해 돌진했다. 양조가 거대한 바위처럼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자 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충돌에 대비했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컸다. 양조는 그를 거세게 밀어붙인 뒤 옆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래도 무는 상처 하나 없이 강이 있는 곳에 사뿐히 착지했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강이 주인공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다시 물었다. 주인공은 거절하며 용용이를 강에게 넘겼고 저렇게 거대한 녀석을 상대할 뾰족한 수가 없으면서도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약점을 노리는 거야. 바위조차도 부서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는 양조의 사각지대를 향해 빠르게 내달렸다. 양조가 몸을 돌렸지만 무는 이미 반대편으로 넘어가 그의 허벅지 앞쪽에 두 번의 강타를 내리꽂은 뒤였다.
그 일격에 양조는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고 중심을 잡기 위해 양팔을 뻗어야만 했다. MC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양조는 속임수를 썼다. 는 무의 뒤를 가리키며 이건 1대1 싸움이라고 소리쳤다. 2대1은 불공평하잖아. 무가 강에게 나서지 말라고 말하려 진짜로 뒤를 돌아봤을 때 강은 용룡이를 받아든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다. 그게 속임수라는 걸 주인공이 깨닫기도 전에 양조는 그의 등 뒤로 번쩍 나타나 리어 초크를 걸었다. 너무 늦게 알아차린 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긴가민가 하며 지켜보던 간은 발버둥 치는 MC의 얼굴빛이 변하는 걸 보고는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뗐다. 무가 말하려 했지만 양조가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강이 몇 걸음 남겨두지 않았을 때 무가 억지로 소리를 내질렀다. 도와주지 마! 강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주인공이 괜찮은 건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내 익숙한 그 미소를 보았고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MC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다 해도 무는 정말로 위험한 상태였다. 초크에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언제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갑자기 목 근육을 잔뜩 부풀린 무는 자신의 목과 양조의 팔 사이에 생긴 틈으로 두 손을 밀어넣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꽉 쥐었다. 양조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이 무가 거칠게 빠져나왔다. 그 때문에 양조는 더욱 분노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오히려 그의 움직임을 읽기 쉬워졌다. 주인공은 양조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된 급소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았고 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전 MC는 거대한 체격의 체육 선생님과 훈련을 하고 있었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바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무거운 스쿼트 시범을 보여준 선생님은 이 운동이 하체에 얼마나 좋은지 떠벌렸다. 무는 선생님의 다리 근육과 움직이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다. 세트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에 선생님은 무가 직접 해보겠다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그 무거운 무게를 정말 들 생각이냐고 주인공에게 물었다. 하지만 무는 거치대에서 바벨을 들어올린 뒤 한 걸음 물러섰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며 바깥쪽으로 굽어졌다. MC가 진짜로 스쿼트를 하려 한다는 걸 깨달은 선생님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무는 쿨하게 무시했다. 청하게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었다. 그만의 다른 방법이 있었을 뿐이다. 무는 초절정 고수들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근육에 대한 통제력이 미친 수준이었다. 그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필요한 근육군을 마음대로 강화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원하는 곳으로 근육 섬유를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 그 능력 덕분에 펀치 한 방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만한 곳을 박살내는 등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 기술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때 선생님 앞에서 무는 팔 근육을 다리로 이동시켜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왼쪽 팔의 근육 섬유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오른팔에 거대하게 부풀렸다. 강이 지켜보며 괜찮냐고 묻지만 무는 그를 힐끗 보고는 첫 교실 싸움 때 강이 썼던 동작을 떠올렸다. 그는 그 기술을 그대로 베껴 스피드보다 파워를 실어 양조의 복부에 묵직한 펀치를 날렸다. 양조가 두 팔을 올려 막으려 했지만 그 펀치는 가드를 뚫어버리고 거대한 바위를 박살내듯 그를 때려눕혔다. 저렇게 덩치 큰 녀석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양조를 내려다보던 무는 마침내 승리했음을 깨달았다. 다른 녀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는 양조의 귀 일부를 찢어 중성화되었다는 표식을 남겼다. 얼마 후 희진과 달진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희진은 저 자식이 왜 자꾸 너를 노리는 건지 아냐고 물었다. 달진은 다시 오빠를 이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말하며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었던 날부터 도망치다 지갑을 떨어뜨렸던 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학생증이 어쩌다 전당포로 흘러갔고 그녀의 이름으로 55만 1원의 빚이 잡혀버린 것이었다. 달진이 무슨 말을 하든 전당포 주인은 그녀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증을 되찾고 도망치던 중 양조와 마주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희진은 극도로 분노하며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화가 났는데도 그는 예의 바르게 오늘 모임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전당포에서는 사장과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부서지며 희진이 안으로 쳐들어왔다. 사장은 짜증을 내며 돌아봤지만 희진은 주먹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은 검은 정장 사내는 그 빌어먹을 사장이 마침내 얻어맞고 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화를 집어들어 구조를 요청했다. 2명의 거구 사내들이 희진을 막고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희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평소엔 침착하지만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악마와 연결된 어두운 이면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 자신도 아직 이를 자각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 피가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으니까. 몸을 감추려 닫아두었던 문은 거구 중 한 명이 내던져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희진은 상처 하나 없이 모두를 쓰러뜨린 후
돈을 빌린 적도 없는 내 여동생을 왜 협박했냐며 캐물었다. 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녀석이 함부로 까불지 말라며 경고했지만 희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한번 달진을 건드리면 꼭 돌아와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나자 사장은 희진이 이 일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얼마 후 강은 양조를 쓰러뜨리고 여전히 흥분해 있는 무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한참을 빤히 쳐다보던 강은 주인공에게 어떻게 파라나를 그렇게 부풀렸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근육을 한쪽 팔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강은 그걸 따라하려 했지만 당연히 들 리가 없었다. 무는 그가 아직 근육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각의 근육은 모두 달라서 하나씩 천천히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뒤 그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근육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서로 맞물려 움직이게 만들면 근육들이 네 말에 복종하게 되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 말에 강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지만 계속해서 시도해보았다. 그때 양양이 왜 그런 비기를 함부로 알려주냐고 MC에게 물었다. MC는 어깨를 으쓱했다. 강이 강해지면 상황이 더 재밌어지고 어려운 싸움을 겪어야 자신도 더 빠르게 성장할 테니까. 게다가 루시퍼와 맞서려면 충분히 강해져야만 했다. 양양은 신욕 주변의 대지 결계가 워낙 강력해서 어차피 루시퍼가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무는 루시퍼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믿었고 철저히 대비하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전부 훈련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때 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소년이 진짜 보스인 삼촌에게 불려간다. 소년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다며 자신의 대출 사기 수법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자랑하기 시작한다. 삼촌은 금리를 번쩍이며 조카의 입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사업을 물려받지 못할까봐 겁이라도 났던 걸까? 어떤 사업이든 위기는 있기 마련이지만 삼촌은 여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경호원들까지 붙여뒀는데도 작은 전당포 하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은 조카를 일단 물러나게 둔다. 다른 층에서는 희진에게 당했던 전당포 직원 3명이 고등학생 1명에게 졌다는 이유로 옷이 벗겨진 채 보스의 보화들에게 구타당하고 있다. 보스는 금발머리 사내를 때린 뒤 입을 벌리라고 명령하고는 파란 알약을 집어넣는다. 그런 종류의 약이 아니다. 금발머리 사내는 질질 끌려가며 뱉어내면 죽는다는 경고를 듣는다. 다시 보스 쪽. 그는 조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조카의 사업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타깃이 돈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었다는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삼촌이 내리자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 투기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라색 후드 소년이 넋을 잃고 쳐다보는 사이 대표인 삼촌은 진짜 돈은 큰 경기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말한다. 한 투사가 걸어 들어오고 삼촌은 조카에게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한다. 보라색 핏줄이 온몸을 뒤덮은 기괴한 모습의 사내. 조카는 그가 방금 전 파란 알약을 강제로 삼켜야 했던 전당포의 그 금발 직원이라는 걸 깨닫는다. 두 투사가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금발 사내가 상대의 팔을 잡고 휘두른다. 상대방이 막아보려 하지만 그 일격은 방어를 뚫고 단숨에 뼈를 부숴버린다. 그가 비명을 지르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반대쪽에서 날아온 또 다른 주먹이 그의 얼굴을 짓뭉갠다. 금발머리 사내는 그 엄청난 힘에 전율하며 이것이 정말 자신의 힘인지 믿지 못한다. VIP석에서 대표와 조카는 그 일방적인 학살극을 지켜본다. 대표는 또 다른 파란 알약을 꺼내며 이 약 하나면 어떤 경기든 승자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조카에게 건넨다. 소녀는 그 알약을 빤히 바라보며 이것만 있으면 물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체육관에서 주인공은 혹독한 훈련을 밀어붙이고 스쿼트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가 바벨을 내려놓고 물러서자 한층 거대해진 몸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다. 마치 수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세트의 자극이 엄청났다고 말한다. 온몸이 짜릿하게 달아오른다. 체육 선생님은 멍하니 바라보며 헬스 중독자들을 숱하게 봤지만 그렇게 빨리 벌크업을 한 녀석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그는 혹시 무가 약물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MC는 자신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말을 끊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한다. 무가 자신이 약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한 뒤에야 선생님은 말을 멈춘다. 그는 루시퍼와 싸우기에는 아직 턱없이 약한 상태다. 이전보다 훨씬 커진 무가 용용이를 데리고 걷는 사이 용용이는 김유진이 가르쳐준 대로 전화를 받아 주인공의 귀에 대주며 통화하라고 말한다. 김유진은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왜 지난주부터 용용이가 보이지 않냐고 따져 묻는다. 씨는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훈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만 말한다. 그리고 예의 그 짜증나는 꼬맹이에게 당했던 바로 그 골목. 무가 이미 자신들을 찾아낸 줄도 모른 채 두 여자는 8명의 파이터에게서 뜯어낸 돈과 방송 후원금에 신이 나 있다. 그가 그녀들을 부른다. 그녀들이 뒤돌아보자 그가 씩 웃는다. 오랜만이야.
중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번엔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냐고 소리치고는 달려든다. 주인공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가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둔 그는 지난번처럼 뛰어올라 자신의 가슴에 무릎을 꽂아 넣는 것을 그대로 받아낸다.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착지했을 때 무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단 한 걸음 뒤로 밀려났을 뿐이다. 용용이가 괜찮냐고 묻자 MC는 특유의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어떠하다. 이번엔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그 부위에 힘을 주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공격을 버텨낼 근육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달랐기에 무릎 공격은 간지러울 뿐이었다. 첫 타격을 가볍게 받아낸 후 그는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그는 용용이를 머리에 얹은 채 돌진한다. 새로운 힘을 얻은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맹렬한 주먹을 쏟아붓는다. 무는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다. 이번엔 그가 더 크고 압도적이다. 연조 때와는 달리 그녀는 숨 돌릴 틈조차 얻지 못한다. 그녀의 옆구리에 묵직한 발차기를 꽂아넣고는 타격감을 느끼며 미소를 짓지만 그녀는 허공에서 그의 발을 낚아채고 제대로 분노한다. 단순히 맞아서가 아니라 몸집이 작다고 자신을 얕잡아 보는 듯한 그의 태도 때문이다. 그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노리며 그의 무릎에 곧장 팔꿈치를 꽂아버린다. 그럼에도 그가 쓰러지지 않자 지난번 싸움 이후로 그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직감한 그녀는 더 이상 힘을 조절하지 않기로 한다. 그는 매섭게 파고들어 턱에 팔꿈치를 꽂고 연이어 턱의 다른 부위를 올려친 뒤 그대로 회전하며 모든 체중을 실은 세 번째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강타한다. 모든 공격이 깔끔하게 적중했지만 무는 여전히 멀쩡히 서 있다. 그 소름 돋는 미소를 다시 마주하자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전 연조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다. 무가 그녀의 얼굴을 박살내기 위해 덤벼들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잽싸게 빠져나간다. 여자 주인공은 대부분의 힘을 이동시키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충돌하기 직전 그는 다리에 있던 짐을 상체로 끌어올려 그대로 보디슬램으로 그녀를 덮친다. 그는 뒤로 날아가 장신여의 품에 처박힌 뒤에야 간신히 멈춰선다. 연조보다 랭킹이 높은 친구를 걱정하며 장신여가 곧장 뛰어든다. 그는 물을 향해 달려들며 또다시 그 긴 다리로 발차기를 날리기 시작한다. 씨는 공격을 막아내며 정면으로 밀고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가 앞으로 몸을 던지며 장신여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한 펀치를 날리지만 마지막 순간 작은 소녀가 끼어들어 그의 얼굴에 팔꿈치를 꽂으며 하마터면 살을 찢어 놓을 뻔한다. 이후 두 여자는 발차기와 주먹을 섞어가며 협공을 퍼붓고 무는 버티려 했으며 뒤로 밀려난다. 그럼에도 그는 훈련의 성과를 확실히 실감하고 있다. 며칠 전이었다면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버텨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려면 무언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 그는 용용이를 쳐다보며 리치를 늘릴 완벽한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는 용용이의 꼬리를 덥석 잡고 휙휙 휘두르며 이제부터 2대1하고 소리치며 돌진한다. 그는 용용이를 무기 삼아 달려들며 도마뱀을 휘둘러 두 여자를 마구 후려친다. 그가 다시 휘두르려 하지만 단발머리 소녀가 파고들어 그의 손에서 용용이를 쳐서 떨어뜨린다. 이후 그녀들이 주먹과 발차기를 주고받고 무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선다. 그는 허공에 뜬 용용이를 다시 낚아채며 공세를 이어간다. 한신여는 무기를 들면 근접전에서 빈틈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기를 든 팔은 방어에 쓸모가 없어지기에 그녀는 재빨리 파고들어 어퍼컷을 날린다. 용용이는 무의 손에서 튕겨나가 장신여에게 날아가 부딪히고 심지어 드래곤킥까지 날린다. 그 사이 목 근육을 꽉 조여 어퍼컷의 충격을 무효화한 무는 강력한 박치기로 화답한다. 한신여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고꾸라진다. 용용이는 여전히 장신여에게 매달려 있지만 그녀는 용용이를 떼어내 내동댕이 치고 무의 옆구리에 묵직한 발차기를 꽂아놓는다. 순간 꽤 묵직하게 들어간 듯 보였으나 그에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코어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녀의 발을 낚아채고 아까 단신여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무릎에 팔꿈치를 내리찍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 다리로 또다시 발차기를 날린다. 무는 그 발차기마저 잡아채어 그녀를 휙 돌려세우고 타격을 훨씬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기분을 낼 겸 관절기를 시도한다. 그녀는 커디시 목 뒤로 꺾어 올려 그녀가 전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관절기를 사용한다. 그녀는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고 항복을 외친다. 그리고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그녀가 포기하자 무는 그녀를 놔주고 태그를 하기 위해 다가서지만 그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발차기를 꽂아놓고는 뒤로 폴짝 물러난다. 무는 그녀가 아직도 싸울 생각인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키 작은 여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동안 무가 달려들지만 그녀는 연막탄처럼 현금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두 사람은 사라져버린다. 그녀를 끝장내지 못한 것에 짜증을 내며 그녀의 모자를 주워들고 다음을 기약한다. 키 큰 여자애는 키 작은 여자애를 업고 도망치며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기절한 상태다. 화면은 일진 사냥꾼들이 자신의 계획을 망쳐 분노하는 용용조로 넘어간다.
그는 놈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며 돌멩이를 걷어찬다. 돌멩이가 누군가의 발밑으로 굴러간다. 그 녀석이 무슨 새라도 되는 듯 자신을 쭈꾸아이의 곽대전이라고 소개하며 누가 용용조를 두들겨 팼냐고 묻는다. 그 말투가 거슬렸지만 곽은 입은 아직 살아있으니 몇 대 더 맞아도 되겠다고 말할 뿐이다. 용용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키 작은 여자애한테 박살이 난 상태라 그의 멱살을 잡는다. 그는 주춤하더니 파란 알약을 깨물어 먹고 웃기 시작하고 그 모습에 용용조는 더욱 화가 난다. 그의 핏줄이 부풀어 오르고 용용조는 강냉이를 다 털어주겠다며 주먹을 휘두른다. 잠시 후 용용조는 벽에 기댄 채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다. 다음날 여자애들은 무에게 돈을 다 뺏기고 모자까지 잃어버렸다며 투덜거리며 걷고 있다. 그때 곽이 나타난다. 키 작은 여자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곽은 그저 파란 알약을 하나 더 삼킨다. 그의 몸이 다시 변하기 시작한다. 몸에 핏줄이 붉어지고 눈까지 빛나기 시작한다. 그는 씩 웃으며 너희 운도 다 했다고 말한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 빛나며 기이한 힘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그는 한층 더 난폭해져서 용용조 다음은 너희 차례라며 고도리를 끝장내버리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유일한 1인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녀들에게 달려든다. 그는 곧장 키 작은 여자애를 노린다. 그녀가 간신히 피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키 큰 여자애가 뛰어들어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 키 작은 여자애가 팔꿈치로 찍어내린다. 두 사람은 단단한 강철을 때린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만 곽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가 키 큰 여자애의 다리를 잡고 주먹으로 내리쳐 뼈를 부러뜨린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키 작은 여자애가 계속 공격하지만 곽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그가 그녀의 머리통을 쥐어잡는다. 그가 올려다보며 몸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리꽂아 기절시킨다.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는 비웃는다. 이게 고도리 수준이라니 한심하군. 그러고는 놈들이 자신보다 강했을 때부터 연습했던 대사를 마침내 내뱉은 것에 만족하며 자리를 뜬다. 나중에 그는 보스에게 보고하며 이 약은 진짜 미쳤다고 말한다. 이대로라면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보스는 그가 여전히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누구든 다 데려와 보세요. 이어서 그는 왜 보스는 이 약을 먹지 않느냐고 묻고 보스는 입을 다문다. 며칠 전 CEO 삼촌이 이 약에 대해 설명했었다. 효과가 클수록 부작용도 심하다고 했다. 성격이 난폭해지고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문자 그대로 몸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 다시 현재 보스는 한약을 먹고 있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묻지만 보스는 끝까지 상관이 있다고 우기며 자리를 뜬다. 누가 엄청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며 나타나 여자애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아내려 한다. 대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학교에서 무는 김유진과 이야기를 나눈다. 유진은 그 여자애들이 휘슬고등학교 소속이라고 알려주며 지도를 그려준다. 그 대가로 그녀는 잠시 동안 용용이를 안아볼 수 있게 되어 아주 행복해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지도를 하나 더 그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를 꼰대라고 부르며 스마트폰이나 쓰라고 핀잔을 준다. 무는 용용이와 함께 나서고 용용이는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한다. 도착하자마자 무는 키 큰 여자애를 발견한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보고 그가 가져온 모자를 본다. 그러더니 그를 양호실에 있는 다른 여자애의 병상으로 데려간다. 어제만 해도 서로 죽일 듯이 싸워놓고 그를 들여보내주다니 참 기묘한 광경이다. 그녀는 어떤 미치광이가 습격해와서 키 작은 여자애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후로 그 녀석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녀석의 이름은 곽대전이다. 그때 커튼 뒤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고개를 돌린다. 무가 커튼을 젖히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맞은 용용조가 누워있다. 그는 곽대전을 저주하며 정신을 잃고 간호사는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며 다급하게 소리친다. 용용조가 깨어났을 때 여전히 물을 마땅찮아 하지만 그래도 입을 연다. 그는 곽이 이상한 약을 먹고는 미친 듯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원래 고도리에서 가장 약한 놈이었는데 지금은 용용조가 싸워본 놈 중 가장 강한 녀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용용조를 그토록 박살낸 녀석이 있다는 사실에 잔뜩 흥분하며 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여자애는 경찰조차도 모른다며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무는 직접 그를 사냥하기로 결심한다. 학교로 돌아온 무는 상자를 나르고 있고 헐크 선생님은 이걸 완전한 습관으로 만들라고 잔소리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곽에게 쏠려 있다. 한편 곽이 그의 뒤로 지나가며 조심 좀 하라고 온 동네에 약 쓴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그는 이미 늦었다며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찾던 교실로 향한다. 희준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곽이 보스가 준 사진으로 그를 알아보고는 알약을 삼킨 뒤 교실로 쳐들어가 오늘이 내 제삿날이라고 통보한다. 그러더니 다른 학생이 앉아있는 책상을 통째로 들어 희준을 향해 집어던진다. 희준이 몸을 피하자 책상은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
이 미치광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부르겠다며 아우성을 친다. 희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곽이 돌준에 그의 왼팔을 박살내고 사물함에 처박아 버린다. 그의 다음 주먹이 금속 사물함에 깊숙이 박힌다. 만약 맞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희진은 이 정도면 정당방위라고 말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곽의 배에 주먹을 꽂아놓고 연달아 타격을 퍼붓는다. 이 멈칫하며 공격이 먹히는 듯 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간지럽다고 말한다. 그러자 희진은 어퍼컷을 날리며 이 미친놈아 라고 쏘아붙인다. 그걸 정통으로 맞은 곽은 방금 건 조금 아팠다며 중얼거린다. 그러고는 희진의 손을 꽉 움켜쥐어 으스러뜨린다. 희진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반 아이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 강과 달진도 그곳에 있었다. 달진은 싸우는 사람이 자신의 오빠라는 걸 깨닫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곽을 향해 실내화를 집어던진다. 이 그녀를 돌아보자 달진은 오빠를 놔주라며 소리친다. 은 그럴 수 없다며 그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 강이 끼어들어 공격을 막아내고 대체 무슨 짓이냐고 따지는 사이 희진은 곽의 팔뚝에 팔꿈치를 내리찍으며 빠져나오려 애쓴다. 이 손을 놓자 희진은 내 동생을 건드린 건 선을 넘은 거라고 분노한다. 그리고 그와 강이 동시에 곽에게 달려든다. 그 선생님은 3학년 교실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간다. 그 소리에 무의 시선도 쏠린다. 싸움 구경을 놓칠 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들고 있던 짐을 내팽개치고 그곳으로 향한다. 무의 가방 속에서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한 용용이는 마법 레이더가 반응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교실로 돌아와 강과 희진은 힘을 합쳐 곽을 공격한다. 곽은 먼저 강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강은 모든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다. 곽은 무작정 힘만 휘두르고 그럴수록 분노만 더 커질 뿐이다. 그래서 대신 강을 붙잡으려 시도한다. 그때 희진이 뒤에서 허벅지 안쪽을 걷어차고 강은 한쪽 무릎을 꿇는다. 곽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강이 두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며 집중하라고 말한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라고 희진이 말하며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인다. 그는 진절머리를 내며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뒤로 물러선다. 그러다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문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노리는 줄 알았지만 그는 약을 준 남자 앞에 멈춰서서 한 알만 더 달라고 애원한다. 대머리 남자는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폭로하느냐며 따진다. 그는 시킨 대로 희진을 잡겠다고 맹세하며 제발 한 알만 더 달라고 계속 매달린다. 대머리 남자는 곽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에 분노하고 희진은 그가 자기 여동생에게 사기를 치려 했던 그 쓰레기라는 걸 알아본다. 희진의 매서운 시선을 눈치챈 대머리 남자는 곽의 입에 약을 쑤셔 넣으며 이번엔 망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문제없다고 대답한다. 희진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또 자신을 건드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당포에서 이미 경고했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가 뒤로 튕겨져 날아가자 가면 경악한다. 희진이 벽에 세게 처박히고 연이어 강마저 내동댕이 쳐진다. 도련변이는 힘을 끌어올리며 완전한 보라색 괴물로 변한다. 희진이 오빠를 걱정하며 다가가려 하지만 곽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때 근육질 선생님이 그의 손을 낚아채며 힘 좀 쓴다고 학생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니라며 이제 참교육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곽은 역으로 움켜쥐어 그의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선생님이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치며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 무가 들어온다. 용용이 주인공에게 저 녀석이 바로 그 돌연변이라고 알려준다. 녀석에게서 만화가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대머리 남자는 자신의 담보인 용용을 발견하고 붙잡으려 달려든다. 하지만 달짐의 실내화를 밟고 미끄러져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힌다. 무가 그의 번쩍이는 머리통을 붙잡고 팔꿈치로 찍어내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머리 남자는 욕설을 퍼붓며 곽에게 모를 쓰러뜨리라고 소리친다. 그는 알았다고 하며 주먹을 휘두른다. 주인공은 정당방위를 만들기 위해 첫 타격을 조용히 기다린다. 똑똑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주먹이 닿기 직전 곽의 강화 효과가 끝나버린다. 용용이 이미 그의 만화를 작은 구슬 형태로 흡수해버린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용용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가 곽을 무참히 두들겨 팬다. 용용은 이 만화가 어딘지 익숙하다고 말한다. 곽은 바닥에 뻗어버리고 무는 녀석이 너무 약해서 재미가 없다고 투덜거린다. 그리고는 용용에게 만화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지시한다. 용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평범한 만화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무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용용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력해서 신에게서 직접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에 만화가 존재할 리 없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만화를 쓴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 다른 신이 지구에 간섭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무가 혹시 자기 것이냐고 묻자 용용은 부끄러운 듯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때 거대한 보라색 괴물이 다시 일어서며 더 싸울 준비가 된 듯 그들을 노려본다. 약 1000년 전 신계에서 무는 사이클롭스 신과 싸운 적이 있었다. 거대한 사이클롭스는 주인공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자 짜증이 나 있었다. 땅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강하게 무기를 던졌지만 무기는 산산이 부서졌고 무는 그 아래에 멀쩡히 서 있었다. 그리고
무가 단 한 번의 주먹을 날려 사이클롭스와 그의 무기를 동시에 지워버렸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이클롭스는 주인공에게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해준다면 그러겠다며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 그를 달래기 위해 용용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용용은 지구에서 거대한 바위를 하나 가져왔다. 마법으로 바위를 가루로 빻은 뒤 이상한 액체를 뱉어섰고 단단히 뭉쳐 마법으로 봉인해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핵심 재료를 넣었다. 너무나도 고농축이라며 싸우기 전 적들에게 아주 조금만 주라고 무에게 신신당부했다. 심지어 적정량까지 직접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는 그냥 덩어리째 집어들었다. 당연히 그랬다. 그리고는 다시 사이클롭스에게로 달려갔다. 용은 걱정만 할 뿐이었고 곧바로 주인공이 환하게 웃으며 멀리 튕겨져 날아갔다. 그는 그걸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다. 사이클롭스는 훨씬 더 강해졌고 두 사람은 그의 영포를 박살내며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무였다. 사이클롭스가 반죽적으로 쓰러졌고 마력의 돌이 작은 지구를 향해 날아갔지만 오직 그 세계의 신만이 간섭할 수 있어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용용의 코를 막고 튕겨 지구로 떨어졌다. 마력 반죽이 이 땅에 오게 된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 무는 용용에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다. 그때 거인이 주먹을 휘두르지만 주인공은 피한 뒤 왼팔에 더 큰 힘을 모아 돌연변이를 쳐서 날려버린다. 무조차도 이 녀석이 꽤 단단하다고 인정한다. 그의 주먹이 얼얼해진다. 돌연변이는 계속 공격을 퍼붓더니 두 주먹을 내리쳐 학교 전체를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어 놓는다. 건물이 흔들리자 학생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용이 무너지자 돌연변이는 그의 어깨를 잡고 문에 처박아 옷을 찢어버린다. 용이 괜찮냐며 다급하게 부른다. 대신 무는 돌연변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 용용이 만화를 확인한다. 대략 5분. 고작 5분? 용용은 시간을 끌면 녀석이 약해질 거라고 하지만 무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5분이 지나면 더 이상 녀석과 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5분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같은 시각 지하실에서는 사채업자 삼촌이 용용의 마력 반죽을 다루고 있다. 망치로 한 조각을 깨어내며 이 정도면 당분간 충분하겠다고 말한다. 무는 셔츠를 찢어 던지며 싸울 준비를 한다. 정면으로 타격을 주고받으면 이 육체가 버티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한 지점에서 괴물의 힘과 맞먹는다면 이길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근육은 너무 비대해져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스피드를 잃지 않고 힘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었다. 근육의 크기를 줄이면서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신의 모습이었을 때는 근육을 15만 번이나 압축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단 한 번 압축하여 속도를 늦추거나 부피를 너무 키우지 않은 채 한 부위의 힘을 폭발시킨다. 용용이 주먹이 날아온다고 경고한다. 무는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한쪽 팔을 수축시키고 오른팔의 힘을 더욱 증폭시킨다. 두 번째 압축을 마친 순간 괴물이 그를 낚아채 벽으로 집어던진다. 무는 벽에 강하게 처박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나와 오른팔을 세 번째로 압축한다. 물이 돌진하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두 주먹이 격돌하자 그 엄청난 충격파에 창문들이 모조리 박살난다. 물은 욱신거리는 손을 뒤로 빼며 무가 자신과 대등하게 맞서자 경악한다. 다시 한번 격돌이 이어지고 무가 서서히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다. 동일한 힘이라도 좁은 면적에 집중될 때 훨씬 더 강력한 법이다. 그게 바로 무의 속임수지. 물은 막상막하라고 우기지만 주인공은 어림없다고 받아친다. 무가 이기고 있다. 5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무는 괴물의 명치에 강렬한 펀치를 날려 벽을 뚫고 날려버린다. 괴물은 밖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처박힌다. 경찰과 신고를 한 선생님은 괴물이 그들 발 앞에 떨어지는 걸 지켜본다. 괴물은 원래의 모습으로 쪼그라들고 사람들은 구급차를 부르라며 소리치기 시작한다. 다시 건물 안 자기가 낸 구멍을 바라보던 무는 대머리 녀석이 또다시 용용이를 잡으려는 걸 발견한다. 대머리 녀석은 무가 그 괴물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는 용용이를 확 낚아채며 방금 그놈은 제일 약한 녀석이었다고 허세를 부린다. 다음번엔 훨씬 더 강한 놈을 데려와 주인공의 목을 따버리겠다며 말이다. 바닥으로 툭 떨어진 용용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기한테 만화만 있었어도 저 딴따라 자식은 진작 끝났을 거라고 툴툴거린다. 그러더니 지친 듯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무를 바라본다. 하지만 사실 무는 더 강한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피가 끓어오를 듯 흥분해 있었다. 그는 다음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으니 용용이에게 아껴둔 치유의 구슬을 뱉어내라고 한다. 한편 사장 삼촌은 마르게 돌을 갈아 가루로 내서 약을 더 만들어내고 있었다. 멍청한 대머리 조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약을 더 달라고 재촉한다. 삼촌은 어떠다 그걸 벌써 다 썼냐고 묻고 조카는 괴물 한 마리당 적어도 3알은 먹여야 한다고 답한다. 마지막 놈은 2알밖에 못 먹어서 결국 깨지고 말았다고 덧붙인다. 그 말에 삼촌은 얼어붙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였으니까. 그래서 몸뚱이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잔뜩 긴장한 사이
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곳엔 다음 사냥감을 찾으러 온 무가 서 있었다. 삼촌은 밖에 경비들이 깔려 있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는다. 무는 녀석들은 이미 다 치워버렸다고 말하며 더 강한 놈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